한국 사람들은 붕당을 참 싫어해요. 네. 네, 붕당하면 뭔가 조선을 망쳐버린. 네. 뭐 붕신 갖고 했다 뭔가. 붕신아. 이런 약간 느낌이 붕이. 맞아. 붕치 않잖아. 무슨 붕자예요? 우리 붕이에요. 친구붕. 붕자요? 친구긴 하지만 붕신 말고 붕자 들어간 것 중에 느낌 좋은 거 얘기해봐. 붕어. 옆에서 붕어. 붕알 우리 모두를 있게 해준 겁니다. 아이들 좀 듣자 참석아. 자, 역사 속 인물을 내내 마음대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역사 내 피셜 그놈 51화 시작합니다. 자, 오늘도 두 분의 쌤 그리고 송서미 아나운서 오창석 작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이 51화입니다. 51화. 50회 이제 넘어서 이제 1년을 한 바퀴 돌고 다시 이제 시작하는 느낌이 좀 드는데 네, 어떻게 많은 분들이 저희 방송 들으시면서 예전에 역사 공부를 좀 재밌게 잘 못한 게 너무 후회된다, 아쉽다,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렇게 재밌게 배울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다, 이런 의견들 많이 남겨주시더라고요. 이게 역사 교육이라는 게 사실 네. 굉장히 필요한 건데 그렇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누나 다 필요하다고 얘기하지만 점점 좀 그 중요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늘 좀 아쉽거든요. 이게 어떻게 좀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쌤? 김지현 쌤이 1타 강사가 되면 그렇죠. 학원가로 가십시오. 근데 학원가로 가면 재원 쌤도 만약에 잘하실 건데 그러면 또 그 시스템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게 되겠지, 그죠? 그렇기도 하고 이게 바뀌려면 사실 입시 시스템이 바뀌어야죠. 지금 필수 과목 아니죠? 필수 과목이에요. 아, 고등학교 그래요? 1학년 때까지는 무조건 들어야 되는 필수 과목이긴 한데 네. 이게 재미없게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뭐 선생님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선생님들의 문제가 아니라 학부모들이 원하잖아요. 꼭꼭 집어가지고 시험에 나올 것들 이렇게 암기하게끔 가르치는 선생님이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가르치는 그렇죠. 이것도 가르치는. 가르치는. 근데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입시 환경 때문에 네. 재미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어떻게 재밌어요? 맞아요. 이거 뭐 몇 년도에 무슨 일 있고 누가 어떤 일 했고 이거 외우는 게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데 네. 그런 시스템이 변하지 않으면 사실 이건 힘들고 그래서 이거는 뭐 저희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네. 뭐 연구자들은 항상 그 얘기를 합니다. 필수 과목에서 빠져야 된다고 차라리. 어. 그 아예 차라리 시험 안 치는 거면 네. 가르치는 방법이 다양해질 수 있거든요. 네, 생각의 어떤 그런 사고의 확장. 사실 인문학이라는 게 원래 더 그런 학문이잖아요. 왜라는 어떤 질문들을 계속적으로 던질 수 있게 하는. 이때 철학하고 장문, 네. 철학, 장문, 역사가 같은 과목 어. 생각하면서 미국의 고등학생들이 게티스버그 연설을 보고 네. 그거에 대한 거를 자기가 얘기를 하는 거야 학생들. 너무 좋죠. 네. 네. 그러니까 그 배경도 얘기하고 자기도 토론식으로 하면서.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못 가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몇 년도에 게티스버그가 있고 거기에 무슨 자가 있어갖고 그걸 찍는 정도니까 네. 암기식밖에 안 되니까 맞아. 생각하고 토론하면서 자유롭게 뭘 할 수 있는. 근데 그거는 답이 여러 가지잖아요. 네. 우리 부모들은 답이 여러 가지 싫어하잖아요. 맞아. 저 때는 국사는 필수였는데 세계사가 선택 과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럼 여자친구들은 다 세계사를 패스하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그럼 국사만 하는데 국사 시간에 다 다른 뭐 영단어 공부하고 있고 수학하고 있고 모든 이러고. 여자친구들이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 그 논리의 오점을 찝어주시네요, 오창석 씨. 성별로 나뉘는 건 아니니까요. 네. 저희 때는 공학번이었는데 서울대만 국사를 필수적으로 사회과학 탐구 영역에 네. 포함을 시켜야만 지나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었고 나머지 학교들은 이제 4개를 선택했는데 4개 중에 국사가 빠져 있어도 된다. 그 이후에 이제 박근혜 정권이 갑자기 들어오면서 이제 남치민이 북치민이 요 단어가 전 약간 헷갈릴 수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분노하셔서 국정교과서를 열심히 하시다가 네. 말아먹었죠. 네. 그 공무원 시험에 국사가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사가 꼭 들어가 있죠. 예. 근데 그거는 또 뭐죠? 한국사 평가 네. 능력 검정. 능력 검정으로 대체하거든요. 네. 그거는 그냥 딱 객관식입니다. 그건 뭐 딱 2달 코스면 쫙 가는 그거밖에 안 돼요. 네. 그 이상도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네. 왜냐면 그 이상도 필요도 없고.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김전성이 잘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네. 조금 바뀌는 부분은 이제 시도라도 토론식 아니면 좀 개방형의 네. 그런 과정이 좀 있어야 될 거라 생각해요. 근데 전에도 잠깐 방송에서 잠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유튜브에서 본 영상이었는데 비단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이런 그 지식의 격차 차이가 심각하죠. 심각해서 그 길거리 인터뷰할 때 그 남북 전쟁에 승리한 곳이 어딘지 아냐라고 물어봤는데 물론 편집을 그렇게 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르더라고요. 심지어 우리도 알잖아요. 미국의 남북 전쟁의 승리자가. 근데 미국도 교육 수준 그리고 경제 수준에 따른 역사 인식이나 이해도 같은 게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사회적으로 좀 문제다라는 이야기를 하던데 우리나라도 점점 좀 그게 심해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데 공교육의 한계인 것 같기도 해요.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지금 정권에서 한 거긴 하지만 네. 사실 그 진보 교육감, 보수 교육감이 서로 같이 좀 만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뭐 네. 서로 지고받고 싸우기만 하는 거는 아니니까 네. 같이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방금 이제 배 교수님이 말씀해주신 네. 그런 교육이에요. 결국은 토론식 그리고 이제 시험 입시 시험 자체를 네. 저 논술이랑 토론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면접형으로 그런 식으로 갈 거다라고 하는 중간에 이번에 바뀐 과정이 네. 고교 학점제라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럼 고교 학점제는 입시를 바꾸지는 않았어요. 네. 교육 과정을 바꾼 거거든요. 근데 교육 과정이 바뀌면 결국은 입시가 바뀔 겁니다. 왜냐하면 교육은 이렇게 이런 어떤 토론과 어떤 이런 논술과 이런 식으로 바꿔놓고 그 다음에 시험은 또 객관식으로 쳐라 이러기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럼 결국은 이게 바뀔 건데 그 과정에서 이제 진보 교육감과 보수 교육감이 어떤 식으로 입시의 형태를 맞춰 나갈 건지가 조금 달라지긴 하겠지만 좀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사실 학교 다닐 때는 역사 공부를 이렇게 관심도 없었고 열심히 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 졸업하고 나서 내가 그런 거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좀 낮은 것 같아서 어느 순간 이제 조금씩 공부를 했는데 그때는 오히려 더 재밌더라고요. 네. 이 뭐 역사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물론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네. 역사의 모든 해답이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문학은 사고의 지평을 넓혀주는 학문이에요. 인문학이라는 뜻 자체가 네. 인간을 이해하는 학문인 거거든요. 네.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지만 네. 이걸 안다고 해가지고 뭔가 엄청난 뭔가가 있다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네. 오히려 그 어깨에 어떤 올려져 있는 많은 거를 좀 내려놓을 필요도 있는 거죠. 그래야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훨씬 더 용이할 수도 있습니다. 아, 네네. 너무 과도한 의미 부여도 좀 부담감을 갖게 한다. 그렇죠. 그것도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사실 처음엔 재미로 접근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럼요. 네. 재밌게 접근해서 네. 재밌게 받아들이면 너무 좋잖아요. 아, 제가 원했던 결과로 바로 또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재미입니다. 아, 그럼요. 그렇죠? 재미가 있어야 누구나 다 접근하기 편해지고 쉽게 생각해야 흥미도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 선봉에 네. 우리가 있다. 엠전 계획이 있다. 그럼요. 훌륭한 일 하고 있습니다. 아, 쑥스럽네요. 굉장히 남사스러운데 어쨌든 그런 취지로 하고 있다라는 거. 그렇죠. 이거는 사실 선봉장에 있다는 건 농담이었고 그런 취지로 우리 방송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51회 차에는 좀 하고 싶었습니다. 네네. 네. 자, 이게 학교 교육 이야기를 좀 하다 보니까 너무 과도한 입시 위주의 경쟁에 아이들이 내몰리다 보니 이제 학폭이라는 것도 나타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 계급 사회가 너무 공고히 또 다져지다 보니까 아이들 사회에서도 그런 게 생겨요. 계급화가 됩니다. 있죠. 부모의 계급이 그대로 대물림돼서 학교 안에서도 학생들 사이에서 그 대물림. 옛날에 우리 때는 단순한 힘의 논리였거든요. 그렇죠. 힘이 세면 걔가 짱이었어. 그때는 거의 뭐 어. 동물 아니 아, 동물이죠 동물. 완벽한 이제 동물의 야생이에요. 세계예요. 야생. 네. 동물의 세계였어요. 네. 그래서 힘에 굴종하는 사회였다면 물론 그 사회도 절대 옳은 사회는 아니죠. 그렇죠. 근데 이제는 계급에 의해서 자본에 의해서 계급화가 빠르게 지금 재편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경제력과 네. 또 다른 아버지의- 권력. 네. 아버지의 권력, 부모님 아버지의 직업. 아버지의 직업, 그리고 아버지의 사회적 지위, 돈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학교 안에서도 계급화가 이루어지고 왕따나 학폭도 벌어지는 것 같은데, 맞아요. 자, 이 방송이 나갈 때쯤에는 이 소식이 또 좀 잠잠해졌을 것 같아서 잠깐만 이야기를 해보자면 그 정순인 신임 국수본부장의 아들의 학폭. 이 또 불거지면서 자진 사퇴를 했어요. 이게 몰랐던 사실이 아닙니다. 이게 5년 전에 다 보도가 됐던 내용이었는데, 자, 국수본부장의 정순임 변호사가 신임이 됐다가 바로 사퇴를 하는 사건이었는데, 이게 아들의 학폭이 보니까 민사고에서 거긴 또 다 같이 기숙사에서 활동을 하잖아요. 아유. 그러니까 그 각 학폭 가해자들로부터
단 한순간도 벗어날 수가 없었던 거죠. 피할 수가 없었겠죠. 이거 생각하니까 너무 숨막히고 너무 잔인하더라고요. 군대에서도 힘든 게 그 내무반 생활이 너무 힘든 거잖아요. 왜냐면 날 괴롭히는 선임들하고 한 공간에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게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일인데 도망갈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근무 나가는 걸 저는 너무 바랬거든요. 근무 나가면 그래도 운 좋으면 좋은 선임이랑 나가거나 나보다 후임이랑 나가면 그래도 좀 편하게 보낼 수 있으니까 내무반 생활이 힘들었던 거였거든. 근데 이 피해 학생은 진짜 매일매일이 지옥 같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제가 딸이 있어서 자식이 있으니까 더 좀 예민해요. 네. 당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맞아. 이거 너무 겁나더라고요, 이 사건 보면서도. 그리고 그 뻔뻔했던 가해자와 가해자 가족들의 행태. 그렇죠. 이게 더 국민들로부터 좀 공분을 사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심리일까요, 교수님? 그러니까 더 글로리의 실사판이라고 네. 더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위세를 자기로 투영한 그대로 이제 미러링을 해버린 거죠. 그 아이가 자기 아버지가 검사였고 잘 나가는 검사였고 계속 그것을 아이들한테도 계속 얘기하면서 야 너 우리 아버지 하면서 일종의 요런 아이들을 이제 초포식자라고 합니다. 슈퍼 프레데터.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먹어버리는 아이들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심리가 아버지를 대신한다. 네. 아버지의 힘을 대신한다라고 하는 그 힘을 쓰고 싶은 심리가 딱 나타납니다. 그래서 보통 이걸 혼자 하지 않고 무리를 칩니다. 더 글로리처럼 똑같습니다. 네. 몇 명의 이제 수족들을 거느리면서 저 아이를 그렇게 괴롭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피해 학생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제가 알 수 없으나 이게 뉴스에까지 보도됐던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아무렇지도 않게 학교로 다시 복귀하고 학교 생활을 하고 명문대 가해자가 가해 학생이 계속해서 학교 생활을 하고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고 또 좋은 대학교에 바로 진학을 해. 이런 걸 보면 내가 아무리 피해를 당하고 내가 피해당했다고 소리쳐도 세상은 바뀌는 게 하나도 없구나. 오히려 그냥 계속 내가 입 다물고 있는 게 상책이겠구나라는 그런 패배 의식이 좀 뿌리 깊게 자기 몸속에 좀 박히지 않을까. 그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그 아버지가 1년 반 동안을 행정소송으로 무죄 추정으로 해서 그냥 끈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반 뒤에 걔는 서울대를 간 거고 네. 그 아들은 피해자는 그동안 계속 고통 속에 있었고 네. 극단적 선택까지도 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도했다는 얘기도 있고 네, 시도했다는 얘기가 나왔고 나왔고 그 기본적으로 학교 폭력이 발생을 하거나 가정 폭력이 발생하더라도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가 첫 번째입니다. 네. 첫 번째인데 그 학생이 분리되지 않고 그대로 등교했을 때 그 피해자가 받았을 상처 그렇죠.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제가 징계를 받고 전학을 가라고 징계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랑 같은 학교에 같은 반에 그대로 있으면은 이걸 못 참아요. 얘가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하는 그 시도 전에 이미 정신 감정을 받았을 때 그런 우려가 있다는 걸 받았습니다. 분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니까 그런 시도를 또 이어졌던 거거든요. 네.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그 사이에 교내 봉사 명령을 내리고 학부모한테 봉사하라고 했었는데 그 엄마가 뭐라고 기록을 남겼냐면은 이행하지 않았을 때 왜 이행하지 않았냐라고 물었을 때 엄마가 애 지금 기말고사 준비하고 페이스 조절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지금 가해 학생 부모. 그런 거 할 시간이 어딨냐. 이게 기록이 다 남아 있어요. 이게 2차, 3차 공부를 자아내고 그 아이가 학교를 못 나왔어요. 피해 학생이 결국은. 그랬더니 또 다른 피해 학생을 찾아서 또 똑같은 방식으로 대타를 찾는 거죠. 학폭을 가했다는 거, 언어폭력을 가했다는 거예요. 그 아이도 나와서 용기 있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 학생한테도 뭐 돼지 새끼니 뭐 제주도에서 올라온 어쩌고 거의 제가 생각했을 때 1배에 가까운 그 용어를 쓰면서 언어폭력을 가했는데 그 학생이 학교를 안 나오니까 또 다른 학생을 찾아서 똑같이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집에서 부모가 얼마나 하지 말라고 얘기를 안 했으면은 똑같은 짓 또 합니까? 쓸 수 없는 이건 거죠. 부모 잘못이에요. 네, 했던 언어 폭력 중에 자파 빨갱이라는 표현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그 얘기가 왜 나오는 그걸 왜 누구한테 배웠겠습니까? 아이고. 그 아버지한테 배운 거죠. 그렇죠. 똑같습니다. 그 아버지의 권력을 지가 행사하는 거예요. 이런 애들을 초포식자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사이코패스보다 더 높은 단계라고 네. 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이용해서 자기가 어떤 범법 행위를 하더라도 아버지가 다 지켜줄 거라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 위험한 거고 네. 이런 아이들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특히 18살 이때는 뭐 이미 의미가 없습니다. 안 변하는 사람 하나 또 있잖아요. 장모 씨 아들. 네. 안 변하죠. 네. 운전을 해야 되니까. 네. 이게 일상화되면은 사실은
이게 사회 정의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아이들도. 네. 야, 힘 있는 애들은 무슨 짓을 해도 빠져나가네. 네. 우리가 법을 지킬 이유도 없어. 우리가 왜 지켜? 이런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숨거나 도망가거나 이게 이제 사회 기초적인 도덕이 붕괴되는 기초적인 지점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켜지죠. 왜? 근데 가장 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짓거리를 하고 있으니까 내 새끼는 내 권력을 이어받아야 돼. 네. 아니, 뭐 다른 도덕 필요 없어. 우린 지배자야. 니네들이 뭔데? 그런 거지 않습니까? 부부가 뭐 다 똑같이 그게 되게 슬픈 게 그래서 더글로리나 이런 류의 드라마가 흥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학폭을 다뤄서가 아니라 학폭을 현실에서 정의 구현을 해주지 못하니 사적 복수를 하는 거에 열광을 하는 거예요. 이 사회 시스템이 우리 대신에 정당한 처벌을 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흔히 말하는 참교육이라는 그런 단어가 횡행하는 수밖에 없는 게 제도와 시스템이 그들을 보호해주지 않으니까 이게 굉장히 슬픈 현실이에요. 근데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다고 하는 자사고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네. 뭐 나머지들은 그럼 어떻겠습니까? 그럼? 네. 나머지 자사고나 이런데 소위 좋다고 하는 학교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게 위험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좀 뭐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사안이긴 하지만 우리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그 여러 가지 위험한 사인을 그대로 내포하고 있는 사건인 것 같아서 우리 역사 방송이지만 꼭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를 꺼냈었고요. 자, 이걸로 그냥 무마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뭐 사퇴했고 안 했고는 사실 두 번째 문제죠. 사퇴는 당연한 얘기고요. 그 이후에 이걸 어떻게 우리가 사회 안전망을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되는 좀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때 이 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더글로리 시즌 2가 또 잠시 후에 곧 이제 다시 또 올라오지 않습니까? 네. 요 바람을 타고 좀 더 저희가 가슴 아픈 단면을 바라보는 게 쉽진 않은 일이지만 더 좀 심도 높은 논의가 사회적으로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좀 남겨봅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쓰는 완벽 기초 피부 케어 솔루션 아이세라입니다. 겨울철 건조하고 지친 피부에 활력을 불어넣고 환한 피부로 봄맞이를 위해서는요. 아이세라만 한 것이 없습니다. 겨울철 쌓인 피부 각질 제거 그리고 영양 공급을 위한 빙하 머드팩이 있고요. 고가의 원료 피테라의 확실한 효과와 간편한 사용으로 인정받은 수면팩, 차원이 다른 세정의 아이세라 클렌징 폼 3종이면 환하고 빛나는 피부로 봄을 맞이하실 수 있습니다. M장기획 시청자분들이 더 밝고 맑은 봄을 맞이하시라고 아이세라 빙하 머드팩 정품을 50% 할인된 가격에 한정 수량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빙하 머드의 놀라운 효능을 저렴하게 경험해 보시고요. 더욱 맑고 고운 피부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모든 구매 고객께 수면팩 샘플도 증정하고 있으니까요. 수면팩의 간편하고 확실한 효능도 경험해 보세요. 빙하처럼 맑은 피부를 위한 아이세라 검색창에 소노코스 검색하시거나 소노코스.net 또는 EJ몰에서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저희 역사의 피셜 그놈의 가장 시그니처 제품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가장 첫 광고였기도 하고 지금까지 1년 동안 든든하게 저희 역사의 피셜 그놈을 지켜주시는 브랜드가 바로 이 소노코스 아이세라입니다. 자, 그만큼 많은 분들이 또 우리 그놈을 사랑해 주시는 만큼 아이세라도 아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너무너무 또 다행스럽고 고마운 일은 제품이 너무 좋다는 거. 그러니까 세안제도 너무 좋고 그리고 이제 수면팩. 네, 수면팩 너무 좋아요. 수면팩은 뭐 기가 막히고 머드팩은 솔직히 매일 쓰진 못해요. 왜냐면 이건 또 씻겨내야 되니까. 근데 확실히 좀 중요한 날, 내가 피부 관리를 좀 해야 그날 되는 중요하다. 날.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누가 결혼을 하는데 그 결혼식장에 신부 친구들이 예쁘다. 이런 날은 머드팩 가져야 되거든요. 아, 조지러 가야 되거든요. 네. 뭐 파악을 할 수가 있나요? 네. 조지다니 누구 어떻게 조지러 가야 조져요. 되죠. 조져짐 당하고. 아니 나 어떻게 좋은 결과 없을 수 있지만 일단은 내가 아니, 내가 왜냐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장비빨을 결혼식은 사실상의 그 좌표 같은 곳이에요. 네, 그 킨텍스에서 좌표 오픈마켓이거든요. 오픈마켓. 그래서 잘 될 수도 있지만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잘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은 1%라도 열려 있습니다. 네. 네. 잘 되면 뭐 어떻게 돼? 잘 되면 서로 사귀는 거죠. 그 결혼식장에서 네. 저 소개팅 저 여자친구 있어 남자친구 있어 물어봐가지고 네. 소개팅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 되게 많아요. 아, 되게 많아요. 그렇게 해서 결혼한 친구들 나 되게 많은데 주변에. 진짜? 네. 그런 날 기회의 장이네. 그런 날 기회의 장. 그런 날은 무조건 머드팩 가져야 됩니다. 그날 그 사람들은 그날 모습만 기억합니다. 아,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더 중요한 날일수록 네. 머드팩 같은 것도 한번 신경 써보시고요. 네, 수면팩은 매일매일 피부 관리. 이거는 바로 그냥 주무시면 되니까 간편하게 관리 가능합니다. 소노코스 아이세라의 이 3대장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같이 하루하루 팍팍한 가계 경제 숨통이 트일까 보험부터 들여다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죠. 보험료는 많이 내고 있는데 어떤 보장인지 제대로 진단받고 싶은 분들, 중복되고 불필요한 보험료 좀 줄이고 보장 잘 되는 꼭 필요한 보장으로 알차게 보험 리모델링 하시고 싶은 분들, 여러 개 보험사 상품을 비교해서 나한테 꼭 맞는 보험으로 제대로 진단해 드릴 수 있는 보장 분석 전문가를 1대1로 매칭해서 제대로 된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상담은 전화 1544-5788 또는 카톡에서 보험장터 아이디 JK6003을 검색해서 친구 추가나 인터넷 www.보험장터.com으로 문의주시면 상세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역사 뇌피셜 근원 광고 이벤트로 보장 분석만 신청해도 보장 분석 후에 따뜻한 이디야 카페라테 한 잔을 증정해드립니다. 네. 자, 여러분 보험 장터 이 어떤 제품인지 어떤 회사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보험을 다이어트 해주는 겁니다. 쓸데없는 나의 보험약, 내가 들어있는 것들 중에서 쓸데없는 것들은 좀 빼주고 나한테 최적의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을 시켜주는 거예요. 사실 그 보통 보험 가입할 때 그 보험회사의 직원한테 설명을 듣고 가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나한테 맞는 보험이라기보다는 그 회사에서 지금 밀고 맞아. 있는 제품. 그러니까 그 최근에 가장 판촉을 많이 해야 하는 거. 그렇죠. 주력 상품. 네. 그래서 판촉을 많이 해서 그게 나한테 어느 정도의 커미션이 떨어진다거나 네. 나의 실적이나 이득으로 돌아오는 것들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험 장터에 맡겨두시면 그렇지 않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그 회사에서 미는 제품이라는 얘기는 회사가 훨씬 더 이득을 많이 보는 제품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럼요. 근데 보험장터 같은 데서는 좀 더 객관적으로 보장 분석을 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조건만 딱딱 찝어가지고 좀 더 절약해서 효율적으로 보험 플랜을 설계할 수 있다. 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1544-5788 상담 전화 열려 있고요. 자, 검색하셔도 됩니다. www.보험장터.com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보험장터였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선생님 공개해 주시죠. 오늘은 오해와 편견의 아이콘 같은 네. 분을 가져왔습니다. 선조입니다. 선조요. 오해와 편견. 오해와 편견이요. 많은 분들이 이제 선조에 대해서 네. 좀 좋지 않은 인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좀 많죠. 비겁한 왕. 네. 도망간 새끼. 암구 뒤에 새끼가 붙잖아. 벌써. 보통 벌써부터. 이런 대중 인식이 있다는 거예요. 아, 네. 이순신 질투한 사람. 뭐 그렇죠. 이렇게. 그것도 있고 뭔가 좀 하여튼 좀 암군의 아이콘 같은 그런 좀 편견에 가득한 사람이에요. 네. 근데 과연 그런 사람이었냐? 어. 인간이 이걸로 좀 그렇습니다. 뭐 제가 이 방송 좀 사실 좀 두려운 게 좀 있습니다. 댓글러들이 네. 우리는 두렵지 않아요. 김재원이 두렵지. 그러니까 저희는 이렇게 열어두려고 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인식하고 있는 선조의 모습 중에 분명 팩트, 사실인 것도 있을 거고. 네네네. 또 반대로 알려지지 않아서 오해받은 측면도 있을 거고. 그렇죠. 아, 그리고 팩트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도 그렇죠. 있죠. 이야, 오 굉장히 오늘. 왜 오평론가 와 칭찬받았다. 왜냐면 많이 들었죠? 왜냐면 이게 제일 역사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네. 똑같은 사실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바라보는 관점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네.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과도하게 네. 선조에 대해서 암군이라는 이미지가 좀 씌워진 측면이 좀 있다. 이런 민감한 이야기도 우리가 할 수 있게끔 방송을 만들고 싶어서 제가 역사 뇌피셜이라고 지은 겁니다. 그렇죠. 너무 훌륭한. 네. 네. 이 프로그램이 그래서 가치가 뭐야 있다라는. 뭐야 둘이 아니 둘이 물개인데 여기 역사쌤 양미리를 하나씩 입에 넣어. 그래서 어디서 양미리를 맛있는 거 보셨네. 기가 막히네 진짜. 제철 알이 꽉 차 있어 지금. 네. 인간으로서의 선조, 군주로서의 선조. 이것이 사실은 인간으로서는 이해해요. 네. 왜냐? 이 사람은 정통성이 없어요. 소위 말하는 직계가 아니에요. 네. 저쪽에서 주워온 애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런 사람으로서의 심리적인 불안감 이해해요. 분명히 있겠죠. 근데 그걸 극복한 사람 이해해요. 네. 근데 그것과 정치를 얼마나 잘했나 또 다른 그렇죠. 문제고. 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 선조에 대해서 다각도로 바라보면서 이 방송을 보시고 난 다음에 또 그래도 난 선조는 난 걔는 암덩어리야, 암군이야 라고 결론 내리셔도 상관없고요. 그럼요. 네. 이런 면도 있었구나 네, 네, 라고 네. 좀 이해의 폭을 넓혀보는 시간을 네, 네. 가져보자. 네.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이야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송소민 씨의 가장 괴로운 시간.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죠. 자, 이 배경 설명 좀 해주시죠.
배경 설명을 하려면 이 사람이 왕이 되는 과정을 좀 봐야 됩니다. 네. 이때가 그 사람들 그거는 많이 외우잖아요. 네. 임진왜란 일어난 연도 이런 거. 네. 1592. 1592. 네. 네. 조선 건국 연도. 아니 1592 너무 쉬운 질문이 나오다가 두 번째 좀 약간 어려워졌네. 지난주에 얘기했잖아. 1392 200년. 200년이 딱 200년 딱 전에 조선이 건국됐어요. 그러니까 큰 어떻게 보면 조선을 완전히 뒤바꾸는 구조 자체를 뒤바꾸는 전쟁이 네. 조선이 건국되고 200년 만에 일어난 거거든요. 네네. 근데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00년 정도 물론 이 한반도에 있는 나라들은 다른 여러 각지에 있었던 뭐 유럽이든 동아시아든 여러 나라들에 비해서 굉장히 다 장수합니다. 네. 뭐 고려만 하더라도 400년 이상 갔고요. 그 신라 1000년, 네. 1000년, 뭐 백제 고구려 다 700년, 조선도 한 600년 가까이, 500년 넘게 가고 네. 이런 기가 쉽지가 않아요. 다른 나라들은 200년 넘는 거가 진짜 특이한 겁니다. 근데 그게 이거 이이가 한 얘기인데 네. 각 나라에는 그 시기가 있다. 네. 처음에 이제 어떤 건국이 된 다음에 어느 정도 좀 분열의 시기, 그거를 좀 왕연하게 극복하는 시기, 그 다음에 그 극복돼서 좀 안정적인 통치가 허물어져 가는 시기가 200년 네.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선조가 즉위했을 때 그걸 경장이라 그러거든요. 네. 그 갑오 경장이라는 표현. 네. 바꾼다. 개혁을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200년쯤 되면 네. 시스템을 경장하지 않으면 네. 이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그 시기가 딱 선조가 즉위했었던 시기입니다. 네. 근데 하필이면 그 시기 때 선조가 이제 배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반개 출신의 최초의 왕으로 즉위를 하면서 이게 빨리 시급하게 되지 않으면 200년이 됐으니까 뭔가 시스템은 붕괴가 됐을 거고 이거를 뭔가 새롭게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반개 출신 왕이 빨리 됐으니 네. 정통성까지 무너져 버린 거가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빠르게 교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에 딱 물려 있는 사람이 이제 선조라는 인물이었다는 거죠. 네. 근데 바로 왜 전임금을 얘기하죠. 전임금 이제 명종. 인명선, 인종, 명종. 누가? 윤원영. 그렇죠. 그 유명한 아니다. 재원. 소윤 대윤. 그때 소윤 대윤. 윤원영으로 인해 갖고 우리가 말 그 박살난. 네. 그러니까 왕조 자체가 위태했던 시기를 넘어선. 요 때를 생각하시려면은 가장 간편한 거는 이제 그 여인천하 보시면 돼요. 그렇죠. 도전 씨. 예. 여인천하. 네, 맞아요. 그 거기에서 윤원영 역할을 아마 이덕화 씨가 이덕화가 네. 있죠. 하셨을 텐데 외척의 어떤 그런 수장으로서 굉장히 어떤 그런 좀 노예한 정치인 같은 이미지로 나오셨었거든요. 그런 겁니다. 지금 그 왕이 있지만 그 외척 세력들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가 거의 막 이렇게 막 좌지우지되는 어떤 그런 시점. 네. 그러한 시점에 훈구의 어떤 마지막 끝물. 네. 그때가 명종 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명종. 네. 이제 중종 때 한번 사림들 저희 조광조편 기억나시죠? 조광조편. 네. 조광조편에서 나온 것처럼 이제 사림 세력들을 좀 기용을 해가지고 훈구 세력들을 조금 정리하려고 했지만 네. 다시 중종이 죽고 난 다음에 결국은 그 다시 한번 외척이 발흥을 해가지고 좀 사림이 완전히 다시 한번 죽어버리고 네. 훈구가 좀 장악하고 있었던 이 시점이 이 명종 말년까지 이제 이어지는 건데요. 네. 그때 하필이면 또 명종이 후사가 없어요. 세자가 있었는데 13살에 빨리 죽습니다. 그 다음에는 손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누군가 빨리 세자 책봉을 해야 되는 시점이 된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여러 이제 군들을 갖다가 이제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네. 세자가 없으니까 군이라고 하는 건 왕자들입니다. 왕자들. 왕자들을 이렇게 쭉 앉혀다 놓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게 더 큰 군이라고 네. 중종의 후궁의 7번째 아들. 7번째 아들이요? 그분이 덕훈군이에요. 네. 이분이 선조가 아닙니다. 이분의 아들. 네. 이분의 아들이 이제 이 선조가 되는 네. 사람이 하성군이라는. 네네네.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어떻게 보면은 왕자 서열로 한 20몇 번째. 네.
되는 애들까지 다 갖다가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들이 없으니까 네. 명종이. 이런 상황에서 하나 에피소드가 하나 나오는데 네. 이건 뭐 나중에 이제 선조가 왕이 됐으니까 뭐 이런 에피소드가 만들어졌는지 네. 뭐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이제 명종이 그 군들을 쫙 앉혀놓고 네. 그 익성관이라고 네. 왕이 쓰는 모자. 네. 모자인 거거든요. 그거를 갖다 놓고 이제 니네들 머리가 큰지 작은지 내가 한번 네. 시험을 해봐야겠으니까. 뭐 신데렐라야 뭐야. 맞는 머리 찾은 거요? 그러니까 이제 뭐 썰이겠죠. 근데 이제 뭐 선조의 어떻게 보면은 좀 명석함을 네. 좀 표현해 주려고 만들어진 것 같은데 이제 명종이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써봐라. 다들 이제 써보는 거야. 재밌었을 거 아니에요. 왕이 뭐 이렇게 분위기가 나쁜 게 아닌 거니까. 야, 한 번씩 써봐. 맞는지 안 맞는지. 삼촌이 한번 봐줄게. 뭐 이런 거죠. 근데 이제 갑자기 마지막에 이제 하성군이 네. 이 선조가 되는 하성군이 원래 하성군. 딱 안 쓰고 그거를 왕 자리에다가 딱 그렇지. 놨다는 거예요. 이쁜 짓 했네. 일단 눈치가 빨랐네. 정무적 판단이 됐어. 첫 번째 신경 쓰면 그렇게 썼을 걸. 준비된 자예요. 뭐 그랬을 수도 있는데 네. 그걸 딱 놓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것이 어찌 보통 사람이 쓸 수 있겠습니까? 하고 뒤로 뺐다는 거죠. 네. 그걸 보고 명종이 얘는 분위기 파악을 좀 하는 친구다라고 네. 하는 걸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네. 중요한 거는 명종이 그 이후로 하성군을 눈에 들어왔지만 세자책봉까지는 안 합니다. 네. 대신에 교육을 좀 빡세게 시켜요. 준비를 좀 철저하게 그렇죠. 시키는군요. 어느 정도 마음에는 좀 들어했지만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건 뭐 추측입니다. 일부러 그랬었던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세자책봉 해버리면 안 그래도 지금 명종 본인도 아직도 그 윤현영 일파들한테 좀 놀아나고 있는. 그러면 여기에 또 결혼 시키려고 하는 세력들이 외척이니까 바로 또 줄 댈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슈룹 보면은 왕자들한테 세자 교육시키면 난리 나잖아요. 그냥 뭐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빨리 결정해버리면 나도 아직 힘이 없는데 여기에 좀 놀아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랬었던 것 같지만 아무튼 그렇게 세자책봉을 끝까지 하지 않은 상태로 명종이 급사를 합니다. 네. 점지하지 않고 갔구나. 네. 근데 이건 그냥 병들었었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뭐 죽이거나 이런 거는 아니었고. 근데 이제 하나의 이제 썰인데 죽기 전에 유일하게 이제 영의정이었었던 이중경이랑 이 본인의 외척이죠. 본인의 이제 처가죠. 처가 쪽이었었던 심씨 그 일가 몇 명을 두고 빨리 후사를 결정해 달라라고 했을 때 힘이 없는 거예요. 네. 거의 죽기 직전이에요. 근데 저기 그 병풍 같은 게 이렇게 있는데 그 뒤에 이제 와이프가 있었던 거죠. 아무 말 안 하고 병풍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죽었다. 그 말은 이제 원래 왕이 죽으면 그 궁궐에서 가장 어르신은 왕의 처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 전대 왕의 처. 그 사람이 그걸 정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쟤한테 와이프한테 맡겨 하고 죽은 거죠. 네. 그러고 죽었는데 쟤 때문에 내가 죽는 거야. 아니 저거. 쟤 때문에 내가 밥을 말을 못 하는데. 근데 사람들이 알겠나이다. 말을 못 하고. 그분이 이제 인순왕인데 그런 분은 아니에요. 농담입니다. 농담이에요. 부부공감대 아시죠? 부부공감대 개그. 네, 그런 분은 아니었고 인순왕후한테 딱 맡기고 죽어요. 명종이. 근데 인순왕후가 애초에 말이 다 돼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애초에 명종이 죽기 전에 하성군을 이뻐하고 했었던 것들은 서로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인순왕후가 하성군이 왕위를 잇는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미 명종이랑 얘기 다 됐어라고 하고 완전 아까 말했잖아요. 7번째 아들의 아들. 아들의 세 번째. 셋째 아들. 그러니까 중종의 왕비도 아니고 그 빈의 7번째 아들의 셋째 아들이 물려받게 된 거죠. 이거는 사건입니다. 네. 이거는 조선 왕조에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이건 반개도 아니고 반반반개 정도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완전히 이제 물론 아예 뭐 그래도 중종이 어쨌든 네. 손자니까. 가지치기. 약간 이 느낌이 지정생존자 같은 느낌이에요. 대통령, 국무총리, 뭐 국회의장 다 죽고 제일 끄트머리에 있는 장관이 갑자기 나라를 이끌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저 멀리 있던 사람이. 그러네. 근데 이제 되고 난 다음에는 이때가 16살의 나이였는데 뭐
이 그 전에 16살보다 어린데도 바로 왕위를 물려받았었던 왕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반개다 보니 16살에 바로 못 가도 왕위를 물려받았지만 바로 정치 일면에 못 나서고 이렇게 손으로 점지를 해줬던 네. 인순왕후가 수렴청정을 시작합니다. 이 임순왕후의 수렴청정이 나중에도 뭐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이 심씨 일가거든요. 네. 이 심씨 일가와 어떤 인연을 갖고 있느냐가 나중에 분당의 어떤 그런 원인으로 되기도 해요. 네. 아무튼 그렇게 수렴청정 시작하지만 선조가 생각보다 정치를 잘합니다. 그리고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수렴청정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적극적으로 자기 편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 지위가 불안정한 사람들은 네. 우호 지분을 빠르게 그렇죠. 확보해 나가면서 이제 자기 지위를 안정시키려고 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때 등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사림이죠. 다시 한번 등장하는 사람들이. 드라마 징비록에는 그 유성룡 서해 유성룡과의 관계를 잠깐 얘기를 합니다. 네. 선조가 즉위를 어렸을 때 했는데 명종이 쟤를 눈여겨봤다. 그러니까 유성룡이 서해가 그걸 알고 뭔가 이렇게 좀 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이제 뭐냐 상상의 나래를 피는 게 그게 지금 말씀하신 그 사림들이 등장해서 선조와 관계를 맺게 되는 그런 거게 되죠. 그렇게 해서 1년 정도 만에 인순왕후는 수렴청정에서 이제 물러나게 돼요. 근데 뭐 그 다음엔 이제 사림들의 특징은 네. 이게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훈구는 연결되지 않습니다. 훈구는 저기 위에서부터 훈구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훈구 네. 세력. 그 사람들은 뭐 또 인적 네트워크로서 훈구의 아들이 또 훈구가 되고 그 아들이 또 훈구가 돼가지고 이렇게 쭉 내려온 그런 게 아니에요. 네. 그냥 왕실의 외척들이 중심을 잡아가지고 네. 자기 세력들을 만들어 나가면서 이제 좌지우지하는 걸 이제 훈구라고 보통 부르는 거고 네. 사림은 정통성이 있습니다. 누구의 제자로부터 쭉 내려온 어떤 네. 학문적인 어떤 그런. 그다음 공부는 꼭 서원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박해를 하고 외척 세력들이 등장한 다음에 사림들이 치고 올라오는 걸 박해를 하고 박해를 해봐야 이들은 지방에서부터 탄탄하게 자기 세력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올라올 수 있어요. 계속적으로 해서 물밑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자기 세력을 키워나갈 수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림들을 선조가 딱 픽했을 때 이 사림들이 이때다. 왜냐면 이제 윤여정 일파도 이제 어느 정도 노회화가 됐고, 네. 그다음에 인순왕후도 그렇게까지 자기 외척을 갖고 휘둘를 만한 사람도 아니고, 오케이 이제 때가 됐어 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훈구 세력들을 완전히 보내버리는 그런 시도들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림은 외척을 극도로 싫어해요. 왜냐면 지금까지 자기네들을 박해왔었던 사람들이 좀 뭔가 인적 네트워크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왕의 외척이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들을 갖고 있어서 이제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왕실의 외척으로 그런 어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 자기네들은 공부로 올라온 사람들인데 뭔가 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뭐 어떤 그 왕의 부인의 그거라고 해가지고 치고 올라온 사람들을 굳이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인순왕후 세력들도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심시 세력들을 쳐요. 심시 세력들을 치는 걸 이제 사림들이 주도를 할 때 선조가 똑같이 그거를 동의를 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좀 뒤통수 친 거잖아요. 왜냐면 자기를 만들어준 사람이 인순왕후인데 인순왕후의 심시 세력까지 친다라고 하는 건 이건 어떻게 보면 자기 왕위를 만들어준 사람을 깐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은 둘이 그럼 사이가 안 좋았었던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지는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순왕후가 얼마 안 있다가 죽거든요. 네. 근데 죽었을 때 일단 실록에도 인순왕후에 대한 평가가 나쁘지 않아요. 선조가 나중에 평가를 네. 했을 때도 나쁘지 않고 인순왕후가 사망했을 때 몹시 슬퍼하며 얘를 극진히 하였다라고 표현이 돼 있고 그다음에 6일 동안 죽만 먹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5차례 곡을 했다고 해요. 하루에. 이거 되게 힘들거든요. 곡하는 거 그냥 우리가 하는 것처럼 아이고 이거 몇 번 하다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몇 시간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하루에 5번씩 했다는 거죠. 이건 진짜 이거 뭔가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아니면 이거 네,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계속 했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표현하냐면 신의 종사는 이에 있을 뿐입니다. 이 신이라고 표현을 해요. 네. 이 사람들이 막 말려요. 왜 이렇게 곡을 하고 왜 이렇게 밥도 안 먹고 이럽니까? 근데 그때 신의 종사는 이에 있을 뿐입니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건 인순왕후의 장래 자체가 네. 일단 이 종사, 그러니까 자기 평생에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 장래 자체가. 네. 그 말은 인순왕후가 나를 왕위로 만들어줬고 이 사람에 대한 예우는 내가 끝까지 가져간다. 그다음에 신이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인데 신이라 그 신하 신자를 쓴 거거든요. 네. 그 말은 끝까지 이 사람이 죽기 전까지 수렴참차에서 물러나게 했지만 상황 수준의 버금가는 대우를 해줬다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런 정도로 이 사람은 인순왕후가 죽기 전까지는 수렴참차에서 벗어나서 살인과 뭔가를 하지만 극도로 조심합니다. 행동을. 네. 행동을 굉장히 조심하는 성격이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거기에는 배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반개 출신 왕이라는 전통성의 한계를 이런 식으로 조금 표현을 했었던 것 네.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안으로는 칼을 갈고 있었겠죠? 그럼요. 그렇죠. 이가 이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정계로 들어오게 되는데 네. 계속 개혁을 하자고 해요. 네. 이제 개혁해야 된다. 아까 말했었던 지금 200년이 지났고 이거 뭔가 이게 디엎어야 되는 시점이 온 거 아니냐라고 해도 인순왕후가 죽기 전까지는 개혁을 계속적으로 거부하거든요. 내가 불초하여. 계속 그런 표현을 써요. 나는 그러면 왜 비웃지? 아니, 이제 보통 하기 싫은 사람들이 저런 명분을 내는 거죠. 이게 내 성품이 불민하여 감히 큰 일을 할 수 없다. 라고 계속 표현을 하거든요. 이제 이 말은 조금 조심스러워하는 겁니다. 네. 본인의 어떤 그런 어떤 정통성에 대한 한계 뭐 이런 네. 것들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평가가 되냐면 선조 7년까지는 단 한 번도 나라를 다스리는 도리를 물어보지 않았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개혁을 하지 않는 거죠. 네. 이게 뭔가 이렇게 자기가 뒤엎으려고 하는 거에 대한 이제 극도의 네. 조심스러움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노태우처럼 드러나- 있었네. 물에 물 탔는데 물태우처럼 있었구나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대신에 자기 기반의 사람들은 키웁니다. 네. 그게 이제 살림 세력인 건데 요 얘기를 이제 조금 해야 되는데 우리가 조선 시대의 유명한 어떤 그런 성리학자들 네. 얘기 한번 해보시겠어요? 조선의 성리학자들. 네. 유명한 유국이. 그렇죠. 이황. 세계이양. 이황 또 그리고 그거밖에 없어요? 아니 지금 성리학자들. 성리학자들 아는 사람 다 대부분 유성룡. 아는 사람들. 유성룡 조광조. 조광조는 네, 조금 앞서고 정도전. 정도전 정도전은 그 국가를 세운 사람이야. 같이 만든 사람이고. 정도전. 정약용, 정철 정철. 뭐 이런 사람. 송강정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딱 이름 들었을 때 그 사람 알지 네. 라고 했었던 거의 대부분의 그 성리학자들은 다 선조 때 사람입니다. 지금 나오는 사람 다 그러네. 다 선조 때 사람이에요. 그렇죠. 나중에 이제 송시열을 성리학자입니까? 유명한 성리학자. 근데 송시현은 좀 뒷사람인 한참.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사람들의 그러니까 역사를 조금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네. 유명한 학자들 한번 내보세요라고 하면 한 7할 정도는 선조 때 활동했었던 사람들을 이야기할 겁니다. 인재의 르네상스였네 어떻게 보면은. 어, 그때 터져나 그때 살림을 이때 이제 막 중요하기 시작하면서 그렇죠. 막 시작 태동기니까 더 약간 부각이 됐던 측면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것도 분명히 있지만 뭐 이거를 뭐 당시에 네. 조선 시대에는 인사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과거제도니까 과거제도 이후에 청거하는 시스템은 국왕의 목소리가 제일 커요. 네. 국왕이 어떤 사람들을 신임하느냐가 제일 큽니다. 결국은. 근데 이 말은 뭐냐면 그만큼 이 사람은 사람 보는 눈은 있었다는 겁니다. 네. 사람 보는 눈은 있었어요. 그리고 좀 뭐 말해 준 것처럼 운이 좋았을 수도 있죠. 네. 인력풀이 워낙 많았고 운빨이었을 수도 있지만 네. 그 운빨이 좋아도 그거 활용 못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렇죠. 그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따른다는 거는 좀 괜찮은 사람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서로 간에 합도 잘 맞아요. 초기에는. 네. 그리고 그래서 탄압받고 억압받고 내가 이렇게 공부도 많이 하고 똑똑한데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하다가 처음으로 자기네들을 좀 중용해주고 인정해주는 사람이 왕이 나타나니까 그럼요. 더 자기 막 포텐셜을 터트렸을 수도 있지. 네. 어쨌든 운도 실력이라고. 그럼요. 네.
근데 이 사람은 그냥 단순히 운만 좋았었던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원래 좀 그래요. 뒤에 저번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이런 좀 어떤 정통성의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 영조 네. 그런 사람도 공부 열심히 하거든요. 왜냐면은 신하한테 앉으려고. 네, 신하한테 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도 추측컨대 네. 이 사람은 그 제왕 교육을 확실하게 받지를 못했을 거예요. 왜냐면 제왕의 적자가 아니었으니까. 네. 왕의 적자가 또 아니었으니까. 명종의 총애를 받아서 막판에 좀 공부를 빡세게 네. 하긴 했지만 그래도 시간 자체는 좀 짧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세자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못 받았어요. 왜냐면 네. 세자가 아니었으니까. 아. 그렇기 때문에 왕이 된 이후에도 공부는 되게 열심히 했었던 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 성리학자들 좋아하거든요. 네. 그다음에 자기를 뽑아줬겠다. 음. 서로 이야기도 좀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뭔가 개혁을 확실하게 뭔가 화끈하게 이의가 생각하는 것처럼 네. 개혁을 화끈하게 뭔가 해가지고 뭔가 다 뒤엎거나 이러는 건 아니더라도 네. 좀 뭔가 나름대로 좀 풍성한 인력풀들을 활용해가지고 네. 그 사람들한테 힘을 실어주기도 하고 서로 좀 정책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간도 자주 갖고 네. 이러한 조건을 만들어 나가는 게 선조 한 10년 무렵까지의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이때까지는 뭐 훌륭한 겁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훌륭하게 이야기가 됐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문제가 됐다기보다는 사람에 따라서 이때부터를 문제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죠. 그게 뭐냐면 붕당이 시작됩니다. 이 붕당이 한국 사람들은 붕당을 참 싫어해요. 네. 네, 붕당하면 뭔가 조선을 망쳐버린 네. 뭐라고 이제 생각. 정쟁 싸움, 자기 밥그릇 찾기 싸움, 패거리 정치 이런 뭐. 패거리 정치 그런 식으로 붕당 정치. 뭐 안 되면 붕당 정치의 폐해 뭐 이런 걸로 연결이 많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뭐 붕신 갖고 했다 뭔가 붕신아 이런 약간 느낌이 붕이 맞아. 좋지 않잖아. 무슨 붕자예요? 붕가 우리 붕이에요. 친구 붕. 뭔가요? 친구 우리 붕자인데. 친구 붕이에요. 우리가 친구. 부모유신. 아 이게 벗붕자라고 벗이에요. 하는데 붕자. 벗붕자라고 하긴 하지만 붕신 말고 붕자 들어간 것 중에 느낌 좋은 거 얘기해봐. 붕어. 옆에서 붕알 우리 모두를 있게 해준 겁니다. 아이들 좀 듣자 창석아. 아이들 좀 듣자고. 아이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남자애들은. 네. 붕산의 이각이라고 얘기하잖아. 그리고 이걸 지금의 원래 그냥 사람들은 지금의 무엇인가랑 비교하기를 좋아하니까 뭐 살짝 얘기를 들으면 완전히 다른 시스템이긴 합니다만 지금의 정당 시스템을 혐오하는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전직 정치인으로서 아니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근데 정당 시스템이라는 건 민주주의 사회에서 필요한 시스템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개별적으로 만약에 정당이 없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의원이라는 체제를 만들 때 300명이면 300명을 뽑잖아요. 하나의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이 300명 중에 몇 명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할 수 있겠죠. 발의할 때는 몇 명이 필요하고. 그러면 그 뜻을 평상시에 늘 공유하는 사람들이 정당이라는 곳으로 모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당, 붕당 이렇게 하는 무리 당자잖아요. 똑같이 네. 무리가 안 만들어질 수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런 서로 간의 경쟁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일당 독재로가 그건 독재예요. 그냥. 뭐 네. 일본 같이 1.5당 체제에서 네. 똑같은 당에서 계속 총리 나오는 거예요. 그게 더 안 좋은 시스템일 수 있거든요. 안 좋죠. 붕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붕당이 물론 보면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너무 사적인 걸로 싸우기도 합니다만 네. 당시에 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나라의 어떤 중요한 네. 나라의 가치를 나누는 그런 싸움이었을 수 있거든요. 네.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지금 만약에 우리가 아까 얘기했었던 어떤 그 한 사람의 그 정부 고위 관직자의 아들의 학폭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어요. 네. 나중에 누군가가 역사를 볼 때 아이 뭐 그렇게 막 무슨 뭐 대통령도 아니고 어디 신하의 누구 아들이 학폭 문제 저지른 것 같고 이렇게 해?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처럼 근데 우리한테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문제죠, 당대 굉장히 사람들한테. 큰 문제인 거잖아요. 네. 왜냐 이게 갖고 있는 어떤 교육의 철학의 문제일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렇다는 거죠. 지금의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처럼 당대의 조선인들에게는 네. 지금 우리의 가치관 속에서 바라봤을 때 이런 사적
섞인 거 가지고 왜 이렇게 싸움질이지? 라고 하는 게 네. 당시로서는 국가 철학의 문제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학폭은 좀 다른 문제긴 한데 어쨌든 비유를 그렇게 든 거니까 우리가 이런 거 얘기할 때 늘 등장한 게 예속 논쟁 네. 3년이냐 5년이냐 뭐 씨발 그런 거 가지고 싸우고 앉아 있었지만 그때는 국가의 존망을 걸고 그럼요. 이런 근본 없는 새끼들 하면서 서로 싸웠던 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요. 네. 그런 것처럼 이때 동서분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이들의 동서분당은 목숨 걸고 싸워야 했었던 이유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심의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네. 이 사람이 이제 핵심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 심의견이요? 심 발음이 좀 심의겸. 심익현 씨가 또 아니요. 있어요. 그래서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네. 이 사람이 인수나무의 아우예요. 네. 손조를 찜뽕해준 쉽게 얘기하면 인수나무. 네. 손조를 찜뽕해준 전 왕비의 네. 남동생이라는 거예요. 강력한 외척. 외척이죠. 외삼촌. 외척이죠. 전 왕비의 이 사람이 중심으로 나서면서 조금 문제가 심각해지기 시작을 하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이 심의겸 네. 씨가 사림들이 바라봤을 때 이 사람을 어떠한 인간으로 바라봐야 할 건가로 파가 나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은 외척입니다. 네. 인수나무의 남동생이니까. 네. 척신이죠. 척신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단순한 척신은 아니. 그 전까지 윤원영처럼 그런 인간은 아니에요. 왜냐면 애초에 윤원영이랑 이런 애들이 살인들을 청거를 반대했을 때 이 사람은 살인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해달라고 했었던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살인이 선조년간에 활동할 수 있게 도와줬던 사람이에요. 근데 단순히 도와줬냐? 그것도 아니고 이 사람은 명확하게 성리학적 학식도 갖춘 사람입니다. 네. 그럼 이 사람을 단순히 외척으로만 볼 수 있느냐? 요 문제가 네. 조금 이게 좀 그렇게 된 건데 네. 문제는 이 심의겸 씨가 네. 한 사람을 유달리 싫어해요. 살인 중에 한 사람을. 누구죠? 그 사람이 김효원 씨입니다. 왜 싫어했어요? 김효원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살인이에요. 네. 공부도 굉장히 잘했습니다. 네. 과거 시험 굉장히 높은 등수로 올라온 사람인데 이 사람을 왜 싫어하냐면 옛날에 한번 봤어요. 이 사람이 어렸을 때. 네. 심의겸 씨가 김효원이라는 인간이 어렸을 때 한번 봤는데 누구 집에서 봤냐면 윤씨일간의 집에서 봤어요. 네. 윤원영. 그 전에 이 훈구 세력의 핵심이었었던 이 윤씨네 일가 집에 들락날락거리는 걸 봤어요. 그래서 오해를 한 거죠. 네. 얘는 척신 집안에서 훈구 집안에서 공부했었던 애다. 네.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네. 이 사람은 그때까지는 그냥 거기 공부하러 들어갔었던 거지 네. 딱히 그 사람들이랑 뭔가 인적인 연결이 있어서 들어갔었던 건 아니에요. 오해였던 거죠. 네. 그래서 심의겸이라는 사람이 이 김효원이 네. 이조전랑이라고 하는 자리에 후보로 왔을 때 미친 듯이 반대를 합니다. 네. 안 된다. 저 사람 윤씨일간에서 공부했던 애다. 이조정랑이 높은 자리예요? 이조전랑 중요한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네, 네. 이 이조전랑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조전랑은 나중에 붕당이 일어날 때마다 논란이 되는 자리예요. 왜냐하면 이때 이걸 설명하려면 조선시대 이 시기까지의 조선의 어떤 정치 시스템을 이해해야 되는데 조선의 정치 시스템은 중요한 3자 간의 균형과 조화의 시스템입니다. 그게 3자가 뭐냐면 왕, 네. 그다음에 당상간 이상의 고위 관료, 정승들. 네. 당하간 이하의 하위 관료들. 네. 이들 간에 서로 간의 균형과 조화예요. 근데 하위 관료가 무슨 힘이 있어서 균형과 조화를 해라고 네. 할 수 있겠지만 이 하위 관료가 하는 일이 언관입니다. 언관. 언론이에요. 지금의 네. 언론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판하는 거예요. 네. 왕과 이 정승들을 비판하는 역할을 무조건 시키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왕의 어떤 권한이 굉장히 막강해지게 되면 이 당상관 이상이 이 당하관들 이 언관들과 크로스를 합니다. 그래서 왕을 견제하죠. 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당상관이 굉장히 높이 올라가. 그러면 왕이 이 이조전랑을 비롯한 이 사관원, 사헌부, 홍문관 애들이랑 크로스를 해요. 그래서 정승들을 비판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하급 관료지만 이 왕과
당상관 이상의 얘네들의 어떤 정치 싸움에서 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애들이에요. 네. 이 사업부 사관원 홍문관이라는 애들이 네. 얘네들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이조전랑입니다. 방통위원장이네. 약간 맞네. 그런 느낌이네. 뭐 그럴 수 있네요. 네. 저도 지금 그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네. 이 사람이 누구를 사업부 사관원 홍문관에 꽂느냐가 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왕이 됐든 당상관 이상의 관료들이 됐든 이 사람이 누가 되는지에 따라 가지고 이 조화와 균형이 굉장히 네. 어우러질 수도 있고 어우러질 수도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인사권이 있으니까. 인사권이 있으니까. 지금은 행정안정부 인사정책실장 뭐 이 정도 급 정도 되죠. 예전에는 인사혁신처가 들어와 있을 때 행안부, 내무부의 그 인사관리실장, 정책실장. 사업부 상관 홍보는 세 개를 다 관장한다면 지금의 한 특정하게 방통위원장과 기자협회장과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행안부의 그 사람과 문체부 장관과 이런 모든 사람들의 권한을 하나로 가지고 있는 사람 정도로 봐야겠네. 일단 인사의 기본 자료를 네. 백데이터를 이 사람이 보고 추천할 수 있는 막강한 자리인데 직급은 낮아요. 저 오픈밖에 안 돼요. 오. 근데 굉장히 이런 낮죠. 자리예요. 독특한 일이네. 독특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조선의 독특한 시스템 중에 하나죠, 사실. 그러니까 이 자리를 네. 누가 꽂느냐가 그렇죠. 네. 사림들한테는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자리는 전임자가 후임자를 청구할 수가 있어요. 자기 후임을 자기가 꽂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안 하면은 그 당시에 힘 있는 자들이 째버리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도 나도 꽂으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후임을 할 수 있는 관례가 있는데 네. 이 관례를 지금 무시하려고 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나중에 붕당 이후의 일이지만 붕당이 다 일어난 다음 나중에 누구 여기에 만약 예를 들어서 뭐 노론이 네. 이조전랑이 됐어요. 그럼 그 자리 계속 노론애가 꽂을 수 있는 거예요. 소론 배척하고. 계속 네. 해. 남인이 이 자리에 왔다. 남인애가 계속 꽂을 수 있게 이건 그러니까 누가 이조전랑 자리 차지하느냐가 네. 붕당끼리 서로 싸우는 메인입니다. 메인. 근데 이 자리에 김효원 씨가 네. 추천이 된 거예요. 추천이 그 전임자에 의해서 네. 이거를 심의겸 씨가 네. 미친 듯이 반다. 잘 안 돼. 개거품을 물고. 훈구라서 안 돼. 원래 하던 대로 하면 저 천거했으니까 그대로 가는 게 맞는데. 그렇죠. 그게 맞죠. 이 심의견 씨가 네. 그걸 개거품을 심의견이 아니에요. 나쁜 사람 아니에요. 심의겸 씨가 나쁜 사람 심의겸 아닙니다. 씨가, 나쁜 사람 아닙니다. 대거품이랑 좀 어울리긴 하는 이름인 것 같아요. 또. 네. 근데 결국은 낙마를 해요. 김효원이. 2년 동안 김효원이 못 하다가 네. 결국에는 계속 밀어가지고 2년 있다가 김효원이 됩니다. 아이고.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죠. 그럼 심의겸 어떻게? 심의경 일파가 작살나는 거예요. 근데 김효원 씨는 성격이 그렇게 고분고분한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뭔가 좀 뚝심이 있는 사람, 아니 뭔가 하여튼 고집이 세요. 네. 그런 상황에서 나중에 심의겸의 동생이 네. 이 이조전랑 자리에 앉기 위해서 추천을 물밑에서 한 거예요. 심의겸 동생을. 걔를 세우려고. 걔를 세우려고. 근데 김효원이 자기 후임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네. 사람을 사람 없지. 뽑았겠어요. 나를 끝까지 반대했던 사람의 동생인데 네. 이걸 뽑을 리가 없지. 네, 서로 정말 미친 듯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서로. 심의겸 씨도 처음부터 자기 동생을 생각하고 김효원을 반대했을 수 있겠네. 그렇죠. 뭐 그랬을 수도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둘 다 약점이 있는 거예요. 네. 심의겸은 살인으로 불릴 수 있을 만한 학식도 갖고 있고 살인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데 선조년간에 등용하는데 네. 적극적인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일부 살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 거죠. 네. 근데 김효원은 애초에 살인의 정통이기 때문에 네. 이 사람을 청구하는데 반대했었던 심의겸이 꼴 같지 않게 보이는 살인들도 있는 거예요. 네. 그다음 외척이잖아요. 근데 심의겸 입장에서는 김효원은 그 전 외척이었던 윤여령 밑에서 배웠었던 애처럼 느껴지고 서로 다 리스크가 있네. 리스크가 있는 거죠. 갈립니다. 그게 동서분당입니다. 네. 그거 놔두고 싸운 게. 네. 이조전랑 자리를 두고 싸운 거예요. 네. 근데 그건 핵심적이죠. 추천권이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보면 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네. 그때 당시로 돌아가 보잖아요. 지금 만약에 비슷한 일이에요. 만약에 네네. 뭐 방통위원장이다. 네. 그걸 누구를 할 거냐.
야당과 여당이 서로 간의 네. 정통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라는 말이죠. 아 서로 지금도 여당 추천위원, 야당 추천위원 네. 나뉘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게 결코 사적으로 비춰지지 않는다는 거죠. 네. 이때 당시에는 이게 사적인 일이 아닌 겁니다. 네. 아, 각자 패거리에 운명을 걸고 파워 게임이 들어간 거지. 그렇죠. 그래서 심의겸 씨가 네. 심의겸 씨가 살던 집이 지금의 정동 쪽이에요. 정동. 네. 심의겸 씨가 네. 살던 집이. 네. 그러니까 경복궁을 기준으로 네. 정동이에요. 서쪽이죠. 네. 그래서 서인입니다. 아. 그리고 경복궁 기준으로 네. 서인. 정동에 살았지만 서인이 될 수밖에 예, 없었군요. 예, 예. 네. 김효원 씨가 살던 집이 건천동. 그 지금으로 따지면 을지로 3가. 그러니까 그 멀리 산 것도 아니네. 가까이 있었네. 네, 예. 골뱅이 거리죠. 그때는 멀었죠. 그때 버스가 없으니까 네. 걸어가야 되니까. 힙지로 살았거든요. 네, 힙지로 지금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네. 그 유명한 순댓국집 옆이에요. 그 산수갑산이라고. 아 이름도 되게 아니, 지금 이름도 유명한 되게 집이에요. 되게 유명한 그래요? 집이에요. 노포입니다. 그 수요미 식기에도 나왔었던 집이고. 아 그래요? 가야겠네요. 네. 그 옆이에요, 바로요. 네. 거기에 살아서 동인. 동인 동쪽이라 해서. 동쪽에 살아가지고 이제 동인. 이렇게 쉽게 파 이름을 정하는 거예요? 동인 다 그래, 서인? 보면. 아 그래요? 근데 그게 그 말은 뭐냐면 그 막 크게 둘이 처음에는 누구랑 친하냐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 근데 사실은 이게 가장 직관적인데 처음부터 우리는 서인이야라고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들끼리 나눴을 때 저쪽에 이제 왕을 중심으로 서쪽이다라고 서인 새끼들, 서쪽에 사는 새끼들 이렇게 했을 수 있겠지. 모이는 데가 서쪽이니까. 아 왜냐면 이게 지금 현대 정치사까지 온 게 저는 동교동계 맞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라 상도동계. 그래요. 김대중이 어디 살았느냐, 김영삼이 어떻게 살았느냐, 어디에 살았느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동네 중심으로 걔를 갖다 붙인 거지. 그리고 그렇게 굳혀진 걸 수도 있겠죠. 처음부터 우리는 서인 출범식 이렇게 하진 않았겠죠. 네. 선출방식은 아니, 아니고. 어릴 별로 때 없어 보여. 그런 건 없겠지. 난 동교동계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그게 사자성어인 줄 알았어. 아. 같은 동교, 교, 동계. 같은 개. 그래서 상도 동계. 상도는 뭐 상도를 지키는 뭐 이런. 아니 어쨌든 사자성어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거 동이더라고. 동네더라고요. 이 뒤에 이제 동서남북으로 갈리고 그렇죠. 이렇게 돼. 네. 남인 북인 뭐 노론 소론 뭐다. 근데 지금도 비슷한 거요. 동교동 쪽에 살면서 네. 동교동의 메인이 네. 김대중 대통령이니까 네. 김대중 대통령님이랑 친한 사람들이 묶이는 거고 네. 상도동의 김영삼 대통령이랑 친한 사람 묶이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심의겸 씨와 네. 김효원 씨 서로 친한 사람들끼리 묶이는데 네. 원래 인간이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이렇게 되다 보면은 어디서 배운 사람들 같이 배운 사람들끼리 친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학맥으로 자연스럽게 분화가 되는 학연 지연. 네. 학연으로 나뉜 거죠. 네. 학연으로 나뉘는데 동인들이 이제 유성룡, 김성일, 이산해, 이덕형 다 유명한 네. 사람들입니다. 요 사람들이 보통 이황이랑 조식 문화에 있었던 사람. 이왕타.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동인들은 보통 부를 때 이황 조식의 문화들이라고 일컬어져요. 네. 퇴계학파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근데 서인은 정철, 윤두수, 송익필 이런 분들은 이위와 송혼의 어떤 제자 문화생들로 율곡. 꾸려져요. 율곡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두 파가 나뉜 거죠. 근데 이의가 조금 애매합니다. 네. 이때 이의는 이미 이 시기에 되면 이제 정계에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네. 좀 나이가 조금 있어요. 네. 나이가 조금 있기 때문에 좀 조율을 해줘야 되는 입장이에요. 왜냐면은 저번에도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네.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이거 서로 이렇게 좀 격하게 싸우는 친구들은 보통 다 어립니다. 네. 굉장히 어린 친구들이에요. 네. 오창석이. 네. 다들 소장 다 20, 30대입니다. 아. 다 20, 30대 이때 날고 기는 사람들 다 20, 30대거든요. 근데 이제 이미 이는 나이가 조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조금 뭐라 그래야 되지? 나서기 좀 애매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조화를 좀 이렇게 해줘야 되는 입장이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철이랑 이가 같이 아마 나이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이렇게 조화를 해줘야 되는데 아까 말했었던 것처럼 난인 애들이 제자들이 이쪽 애들이 지금 서인이 많구나. 네, 심의겸 쪽에 많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동인 입장에서는 이는 서인인 서인이 거예요. 돼야 되는 거지. 딱히 이는 그런 게 아니었는데 네. 이가 이렇게 나뉘게 되는 또 결정적인 일을 해버립니다. 이게 뭐냐면 네. 이 심의겸 씨와 김효원 씨가 서로 싸우니까 네. 이거를 서로 중앙정계에서 둘을 좀 지방으로 발령 내자라고 하는 논의를
제안을 해요. 이 네. 너무 세게 싸우니까. 아, 둘 다 좀 바깥으로 돌리자. 그렇죠. 근데 이게 조금 심의겸 씨 서인이죠. 심의겸 씨가 개성으로 갑니다. 좀 가깝네. 아 네. 별로 안 맞는. 근데 거. 김효원 씨는 함경도 경으로. 멀리 간다 더. 동인들 입장에서는 네. 개빡친 거죠. 차별한다 생각했겠다. 이건 좌천이다. 그래서 이를 미친 듯이 공격하기 시작하죠. 너 이 새끼죠. 보낼 거면 똑같이 거리제에서 보내야지. 그렇죠. 지금 카카오 맵으로 찍어봤는데 우리가 훨씬 멀리 갔잖아 이렇게. 그렇지. 뭐 충주 정도로 갔어야 되는데 저기 함경도로 갔으니까. 그리고 막 춥긴 얼마나 추워. 춥죠. 그러니까. 춥죠. 그러다 보니 이에 대한 탄핵상 소문이 계속 올라와요. 근데 선조 입장에서는 이거를 좀 감싸줬거든요. 네. 이 일을. 그래서 탄핵하는 애들을 다 제껴버리고 네. 처음에는 서인이 우대를 하는 속에서 정치가 시작이 됩니다. 네. 근데 동서분당이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서로 이제 지지고 싸우게 되는데 네. 이게 선조 리더십의 한계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요. 네. 이게 선조의 타고난 리더십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게 네. 뭐냐면 왔다 갔다 시켜요. 서인을 우대했다가 서인이 쭉 치고 온다 네. 싶으면 동인을 또 우대하는 사건이 있고 우대했다가 다시 한번 서인이 또 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네. 밸런스를 좀 맞추려고 했군요. 그렇게 보는 사람, 좋게 보는 사람들은 좋게 보면 그렇게 되는 그렇게 거고. 되는 건데 나쁘게는 안 좋게 나쁘게 하면 이쪽 저쪽 중심이 없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굉장히 치열하게 서로 사륙전이 벌어질 게 방관을 했다. 선조가. 그렇게 계속 밸런스를 하다 보니까 뭔가 한 곳이 확실하게 좀 득세를 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싸움이 더 잦아졌군요. 그렇죠. 그럼 지금 볼 땐 뭔가 공평하게 해준 것 같은데. 근데 그 공평함이 한번 굉장히 심하게 꺾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게 정열입 모반 사건입니다. 이제는 모방까지 가는 거네. 네. 그러니까 단순한 정쟁에서 넘어서 갔고. 정열입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금 특이해요. 이 정열입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는 이의 문화생입니다. 네. 그러니까 서인이죠. 네. 이의 문화생이었는데 이가 죽고 난 다음에 네. 갑자기 네. 갑자기. 동인으로 갈아타요. 아, 스승 죽자마자. 네. 아.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원래 이가 살아 있을 때는 네. 뭐라고 그랬냐면 공자가 익은 감이라면 율곡은 덜 익은 감이다. 네. 그러니까 곧 공자를 뛰어넘을 거다. 이 정도로 자기 스승을 엄청나게 존경했던 사람이에요. 네. 근데 이가 죽자마자 이는 나쁜 놈이다 하고 욕을 하고 다니는 거죠. 아 떫은 감이다. 바로 이제 제껴버린 거지. 그냥 서인한테 왕따 당했나?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제 그러면서 스승에 대한 비판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부정하는 건데. 네. 단순히 자기 전체성을 부정한 것 이상입니다. 네. 이 살인들은요. 네. 누구한테 배웠느냐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네. 이 사람들한테는 그 군사부 일체. 스승은 그 아버지인데 네. 아버지 욕하고 다닌 거지. 임금 욕한 거지 뭐. 임금을 욕한 겁니다. 욕한 거네. 이 사람은 완전히 그냥 반역자예요. 이 자체로도. 임금을 욕한 거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욕을 엄청 먹어요. 근데 이제 선조가 그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을 좌천시켜 버리죠. 네. 스승을 비판했으니까. 네. 이거는 이제 성리학자가 할 얘기는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보내버리는데 여기 내려가가지고 대동계라고 하는 이상한 짓을 해요. 대동계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약간 사설 군사 훈련소 같은 거를 만들어요. 네. 이거를 계략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나중에 이걸 단순한 문화단체다. 네. 단순한 친목 모임을 나중에 역모로 몰았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죠. 근데 이거 사병을 갖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잖아요. 내 사병인지 아닌지 모르고 예를 들면은 밑에 내려가갖고 그 헬스클럽 한 걸 수도 있어요. 다 같이 PT 한 걸 수도 있거든요. 무인들끼리 그냥. 네, PT 한 걸 수도 있어요. 그냥 짐이었다 짐. 네네네네. 그냥 헬스장 짐 차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네. 엮기 들고 좀 그랬었던 걸 수도 있는데. 친목 모임일 수도 있다. 친목 모임일 수도 있는데 이거를 근데 이거는 만약에 반대 세력에서 봤을 땐 충분히 모함할 수 있는 거리가 되잖아. 그렇죠. 바보가 아닌 이상 나는 그 의도가 없지 않은 다음에 그렇게 위험한 일을 했을까? 근데 자기가 쫓겨났고 힘이 떨어질 때 주변에 사람이 있으니까 네. 이렇게 해서 근데 이때 당시에는 동인이 잡고 있을 때입니다. 서인 동인이 왔다 갔다 할 때인데 이때는 동인이
기본적으로 서인보다 동인이 사람 숫자가 훨씬 많아요. 오. 그러다 보니까 선조가 요거를 한번 네. 동인이 이제 너무 많으니까 한번 정리를 하려고 네. 서인이랑 손을 잡고 이걸 조금 이 정여립이라고 하는 애를 좀 사건을 만들어 가지고 네. 좀 뭔가 이렇게 좀 한번 분위기를 역전시키려고 한 거는 아닐까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근데 아무튼 이 사건이 딱 터졌을 때 이걸 이제 그거를 해야 될까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모반 사건이 터진 거니까. 네. 근데 그때의 좌장이 누구냐면 정철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송강정철. 네, 송강정철 그 관동별고 관동별고, 삼인국 송민국. 네. 정철을 서인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서인입니다. 그러니까 서인을 데리고 오는 거죠. 정철한테 이 사건을 제대로 한번 조사해 보라고 하는 정권을 줘요. 근데 서인에서 배신한 동인으로 배신한 정여립을 조사하게 된 거죠. 네. 근데 정철은 굉장히 성격이 더럽습니다. 굉장히 성격이 더러워서 이때 완전히 내가 동인을 작사를 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1000명을 죽입니다. 죽여요 그냥. 대학살이네요 1000명이면. 진짜. 그래서 이걸 정여립 모반 사건이라고 안 하고 기축옥사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전에 사림들이 훈구에 의해서 여러 번 사화를 겪잖아요. 네. 4대 사화를 통틀어 가지고 500명 안쪽으로 죽거든요. 근데 기축옥사 하나로 1000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동인을 개작사를 낸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동인들 입장에서는 네. 정철이 어땠겠습니까? 이제는 예전에는 친구끼리 좀 나눠져 가지고 네. 심의겸, 김효원 서로 그냥 네. 아이씨, 그 개성으로 가는 건 좀 너무, 저기 함경도로 보내는 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조전랑 짜리 좀 줍시다 이 정도였다면 네. 정철이 기축옥사 이후로는 네. 동인과 서인은 원수가 되는. 원수가 된 거죠. 왜냐면 친구들 1000명을 죽는 어느 정도냐면 정여립이 죽을 때 네. 사형을 시켰을 때 이건 썰이에요, 썰. 거기에 나와 있는 바람이 이렇게 불었대요. 찬바람이 이렇게 불었대요. 근데 그 바람을 맞고 누가 그 바람 때문에 눈물이 살짝 난 거예요. 아우 바람이 이렇게. 응. 너 울었네. 너도 반역자구나. 정여립이 죽은 게 슬퍼? 뭐 이런 거. 이 정도까지로 나 같으면 100% 죽었겠다. 저는 바람 좀만 불러도 눈물 줄줄 흘리거든요. 고개를 돌리셨어요. 전 그래서 일부러 여자친구한테 헤어지자고 얘기할 때 바람 부는 날 만나거든요. 감정 조작하려고. 나 같은 경우 100% 목 날라갔네.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아무튼 근데 그 정도로 동인이라는 게 느껴지면은 완전히 작사를 내버리게 된 거죠. 그렇게 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아직도 참 그거는 좀 그러니까 정철의 의문이에요. 성격도 조금 섞여 성격.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거를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아마 기존까지는 정철이 모든 것을 관할했다라고 보는데 네. 요즘에는 이걸 선조의 리더십으로 봅니다. 선조가 실제로는 정철 뒤에는 선조가 있었다는 거죠. 동인이 너무 커지니까 이쪽으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니까 밀어준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눈 감아준 것 정도는 할 수 있겠지 선조가.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정권을 다 주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건 뒤에서 네. 동인이 숫자도 너무 많고.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반개 출신 왕으로서의 스스로의 어떤 자격지심이나 좀 컴플렉스 같은 게 발현됐었던 걸 수도 있어요. 그냥 한쪽이 너무 커지다 보면 자기를 넘어서. 자기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불안감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왕들이 보면 개인마다 다 특성이 있고 그 중에 보면은 자격지심이나 어떤 컴플렉스가 다 있잖아요. 왕마다 다 있잖아. 심지어 세종대왕도 그런 게 좀 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사실 왕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컴플렉스 그 기저의 컴플렉스나 자격지심이 있었다는 것 자체로 욕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이게 정당성이 있는 네. 그러니까요. 죽임이었느냐. 그건 요거를 중요하죠. 좀 이제 따져야 그건 되는데 따져봐야 될 문제지. 일단 그 대동계라고 하는 게 네.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몰라요. 네. 나오지도 않고 그다음에 정여립의 성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 모반 사건 이후에 정여립이 어렸을 때부터 쓰레기였다라는 기록들이 자꾸 나오고. 근데 이제 그걸 신뢰할 수 있느냐도 문제가 되는 거죠. 후에 이제 쓰레기로 만들어야 더 명분이 생기니 그럴 수도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지금 와가지고는 밝힐 수는 없는 겁니다. 네. 밝힐 수는 없지만 그다음에 이때 이런 동서 간의 어떤 붕당의 메인의 어떤 갈등들이 네. 이때 당시에 조선이 개혁해야 할 중요한 국정 과제였느냐? 네.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어. 네.
그게 아니었다라는 측면이 좀 세요. 그러면 선조의 리더십을 어떻게 볼 거냐의 문제에서는 비판할 수 있는 거죠. 네. 별것도 아닌 일을 자꾸 만들어 나가면서 자기의 권위가 무너질 때쯤 되면은 한쪽 키워가지고 치고 네. 치고 나올 때쯤 또 치고 이런 이런 거는 명확한 국가 운영에서의 방향성은 없었던 임금이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네. 그게 욕을 먹는 지점이기도 하고요. 숙종이 한국과는 성격을 많이 좀 그거보다 비교해서 네. 봐야 될 것 같아요. 숙종이 한국을 많이 했는데 네. 숙종은 정통성은 짱이었잖아요. 그럼요. 그런 의미에서의 한국과 이 선조의 이걸 뭐라고 부르든 이런 부분이 비교해서 아마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서인이 또 갑자기 또 큽니다. 네. 서인이 크고 정철이 이제 완전히 국가의 어떤 그런 거를 다 좌지우지하게 되는 데까지 이제 성장을 하는데 봉인이 가만히 있겠어요? 서인한테 자기네들 친구들 1000명이 죽었는데 가만히 안 있죠. 근데 이때 또 중요한 사건이 터지는 게 여기서 등장하는 분이 이제 광해군입니다. 선조가 아까 반개 출신 왕으로서의 컴플렉스가 있다 그랬잖아요. 네, 이 사람이 재수가 없어요. 정실 왕비한테 아들을 못 얻습니다. 네. 자기도 반개인데 네. 아들도 이제 또 후궁들한테만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공빈김 씨라고 네. 이 사람이 아들을 또 굉장히 많이 낳아요. 뭐 임해군, 정원군, 그다음 광해군 이렇게 쭉쭉 네. 낳거든요. 이 공빈김 씨의 아들들이 진짜 개차반입니다. 이거는 임해군은 유명한 사이코패스. 사이코패스, 진짜 사이코패스예요. 그냥 죽여요. 연쇄 살인마입니다. 너무 그냥 죽여요. 너무 잔인해서 임해군은 네. 진짜로 그 개또라이 따로 얘기구나. 얘기가 나올 수 있죠. 임해군은 나중에 한 번 해야 다뤄도 돼. 될 네. 정도로 네. 미친 놈입니다, 완전. 그 극단적이었을 음. 때 사도세자보다 더 심해요. 그렇죠. 그냥 다 죽여버려요. 그냥 사람을 죽여요, 그냥. 네. 왕실에서 그냥. 예, 그냥 죽여요. 토막 내고 막 그래요. 네. 아, 미친놈, 아, 미친놈이야, 진짜로 미친놈. 진짜로 임해군의 그 행적은 네. 굉장히 유명해요. 완전 또라이거든요. 네. 이런 애들만 나와요. 그런 와중에 광해군은 그나마 정상입니다. 네. 그나마 정상. 그러니까 더 정상으로 보이기도 했겠네.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볼 때 누가 네. 보더라도 워낙 또라이기 때문에 원래 그러니까 서자 중에 1등은 임해군인데 네. 이 사람을 누가 봐도 이 사람을 세자로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광해군이 물망에 오릅니다. 그다음에 선조도 이때까지는 광해군을 좋아해요. 네. 근데 한 명이 또 갑자기 태어나는 게 후궁 중에 임빈김 씨라고 있었는데 네. 이분 사이에서 한 명이 태어나죠. 그 사람이 신성군입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공빈김 씨 자녀들이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근데 저 엄마 씨가 안 좋아가지고 지금 그렇게 됐을 수도 생각이 그렇게 아들 됐을 다 미운 거지 그냥 네. 그쪽 라인은. 근데 임빈김 씨 사이에서 나왔다 보니까 이 신성군이 선조의 눈에 들어오는 거죠. 이뻐 보이고 네. 공빈의 아들들보다는 좀 낫지 않겠어라는 이제 생각도 좀 들고 하니까 아내가 이쁘면 아들도 이뻐 보이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동인들이 신성군한테 배팅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배팅을 하기 시작하고 네. 이제 사실상 거의 광해가 확정이 되는 시점이었어요. 네. 서로 동서인도 네. 서로 간에 그래 광해로 가자 나이도 있고 배팅이 거의 끝난 상황에서 동인이 갑자기. 저기 선조한테 뒤에다가 이제 흘리는 거죠. 서인 애들이 저기 광해 올리려고 지금 모반 사건을 신성군을 죽이려고 한다. 라고 하는 거 슬쩍 흘려놔요. 네. 근데 정철은 이 선조한테 그 이야기가 들어갔다라는 걸 못 듣습니다. 네. 몰랐구나. 그 상황에서 정철이 이제 서인의 네. 좌장이고 동인의 좌장이랑 왕이랑 세 명이 이제 결정하려고 네. 그 세자 책봉을 결정하려고 딱 하는 데서 네. 선조와 이 동인들은 신성군을 이미 말을 맞춰놓은 상황에서 네. 정철이 광해를 올려요. 근데 선조는 들었잖아요. 네. 서인들이 모반을 해가지고 네. 신성군을 죽이려 한다라고 하는 뒷얘기를 들은 상황에 정철이 잃어버리니까 정천을 탄핵해버립니다. 파직시켜버리죠. 광해군이 좀 마뜩치 않았는데 좀 좋은 명분이 생긴 거지. 그렇죠. 예. 그래서 정철이 내려가면서 다시 한번 동인들이 쫙 하고 올라오게 되는데 네. 이후에 이 정철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네.
더 죽일 거냐? 어. 아예 그냥 작사를 낼 거냐? 네. 아니다. 그렇게까지는 좀 심하고 우리 지금까지 너무 싸웠으니까 어느 정도 이 정도 그냥 좀 파직한 거 정도면은 그만하면 됐지라고 하는 걸로 나뉘는 게 북인과 남인입니다. 네. 강경파가 북인이고요. 남인이 이제 유화적인 네. 세력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정계에는 북인, 남인, 정철을 필두로 정철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를 필두로 북인, 남인이 나뉘고 네. 정철을 중심으로 한 서인 세력이 남아있는 네. 이런 이게 삼자 간의 대결 구도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네. 세자 책봉도 마무리하지 못한 상황에서 네. 터지는 게 임진왜란입니다. 이거 외우기 쉬우려면 정철을 기점으로 해서 네. 강경파가 북인, 자, 북북 찢어 죽이자 북인, 자 남인은 남 눈치도 좀 봐가면서 해야지 살살하자 그게 남인. 이렇게 외워야 또 이제 오래 갑니다 이게. 네. 그게 동인이 불화가 된 거죠. 네. 근데 그 상황에서 임진왜란이 딱 터진 거예요. 임진왜란이 딱 터지니까 이제는 사실은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 시점인 네. 거죠. 세자 책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나이도 좀 있고 신성군 나이가 어리거든요. 네. 그다음에 신성군 임진왜란 터지자마자 좀 있으면 죽습니다. 어. 그냥 병사로 죽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남은 거는 광해군밖에 없고 네. 광해군이 이제 세자가 되죠. 긴급하게. 네. 그리고 난 다음에 광해군과 선조가 그 조정을 나누는 네, 분조. 분조를 하게 되면서 이제 하게 네. 되는데 이걸 가지고도 선조에 대한 평가가 많이 갈리죠. 굉장히 갈려요. 쨍 거다. 네. 째고 광해군한테 맡겨놓고선 걔 그냥 얼굴만 드러나고선 자기는 뒤로 도망간 거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그 상황에서 살아남으려면 그게 최선의 선택이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거는 또 사람마다 다르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네. 일단 도망간 거 자체에 대해서도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사에 만약이라는 건 없지만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만약에 도망가지 않고 결사항전을 했어요. 네. 근데 그때 말씀드렸죠. 18만에 왔는데. 네. 그래서 1대1로 명나라가 참전도 하기 전인데 맞서 싸워가지고 경복궁이든 남한산성이든 들어가 싸워서 네. 졌다. 상상을 해보세요. 네. 일본한테 졌다고. 어. 왕은 죽었어요. 네. 이 상황 우리가 상상해본다면 네. 단순히 이거를 도망가가지고 어떻게든 명나라 참전시켜가지고 이거를 처리한 이 부분을 우리는 어떻게 평가해야 될 건가는 서로 또 나뉠 수 있는 겁니다. 분조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물론 최종적으로 둘 다 죽지는 않았죠. 네. 광해군도 나름대로 분조가 된 상황에서 거기서 나름대로 그걸 했고 선조도 도망 다니면서 나름대로 그걸 했기 때문에 네. 둘 다 살아남아서 나중에 문제가 되긴 했지만 네. 이거 자체에 대해서도 두 가지로 시선이 나뉩니다. 하나는 지휘 체계가 그래서 무너졌다. 혼선이 생겼다. 혼선이 생겼다. 왜냐면 애초에 한 사람이 그냥 딱 몰빵을 해가지고 지휘를 딱 했었으면 네. 뭔가 좀 더 잘 막아냈었을 텐데 네. 왜 그걸 굳이 나눠가지고 지휘 체계를 흔들어 버렸냐라고 네.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것도 뭐 합리적인 해석일 수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분조 이후에 광해군이 했었던 부분도 굉장히 잘한 부분이 있는 거고 선조가 그렇게 해가지고 또 막아냈었던 부분도 있는 거예요. 몇 나라가 빨리 들어왔으니까 이것도 서로 누구의 어떤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서로 좀 해석이 엇갈릴 수도 있는 부분인 거죠. 마취구름 진정의 밤은 마요와 시어버터 7가지 식물성 오일을 넣었으며 갑자기 난 트러블에도 바르실 수 있게 병풀과 알로에, 편백트, 티리 오일을 넣었습니다. 입술에 바르시는 립밤, 트러블이 나거나 보습이 필요한 부분에 바르실 수 있는 멀티밤으로 같이 사용하실 수 있고요. 마취구름의 제품이기에 향료를 넣지 않은 순한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기존의 마취구름 같은 보습크림은 최종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왔습니다. 사용하기 쉽게 휴대하시기도 쉽게 100ml 2개 박스 포장으로 변경되었고요. 전 버전과는 다르게 오일과 왁스의 비율을 맞춰 부드럽게 발리면서도 보습력을 강화했습니다. 역시 향료 무첨가로 만든 순한 제품입니다. 아기 그리고 엄마 아빠를 위한 온가족용 보습크림 네이버에서 마취구름 검색해주세요. 요즘이 진짜 건조한 폭발의 시기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아차하기 쉬운 계절이기도 하고 네. 발목 주변이나 늘 말씀드리지만 당연히 뭐 손이나 팔꿈치나 전신에 발라도 되지만 발목 주변 이게 슬슬 이제 날이 풀리면서 네. 봄옷 꺼내 입으면서 맞아요. 발목량만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근데 그때
발목은 비어 있으나 네. 흰 각질과 함께 네. 발목이 아. 보인다면 최악이거든요. 진짜 최악이죠. 별로지. 네, 꼼꼼히 발라주셔야 됩니다. 더워서 갑자기 겉옷 딱 벗고 반팔 입었는데 팔 뒤꿈치 하얗면. 네. 저 오늘 아침에도 이거 바르고 나왔거든요. 네. 근데 다른 바디크림이랑 좀 다른 게 다른 거는 많이 써야 돼요. 왜냐면 네. 뻑뻑하니까. 근데 이거는 진짜 콩알만큼만 짜도 한쪽 다리에 다 바를 수 있을 만큼 부드럽게 발리더라고요. 네 자리가 네 다리가 짧은 것도 있어. 보습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약에 펴 바르시면 되고요. 알겠습니다. 전 좀 더 바릅니다. 저는 송소민 씨 한 다리 바를 정도면 허벅지 바깥쪽 정도 바릅니다. 저도 매일 바르거든요. 네. 저희 애가 매일 발라요. 맞아, 애들도 많이. 맞아. 애들한테 너무 편해가지고. 좋아가지고. 네. 마치구를. 자, 그럼 마치구름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방빼 쓰리랑 부부 지씨 아줌마가 네이버 스토어에 지씨마트 오픈했습니다. 오픈 기념으로 혼자리아 먹태구이를 기존 가격 50% 할인하고 추가로 2+1 할인 행사합니다. 혼자리아 먹태구이는 양념이 되어 있는 먹태구이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술안주 및 간식으로 즐길 수 있는 먹거리고요. 맵찌질이도 먹을 수 있는 맛있는 매콤함에 먹태의 담백함을 동시에 느낄 수가 있고요. 지퍼백으로 포장되어 있어 기존의 먹태와 달리 밀봉 보관도 가능합니다. 가방에 쏙 들어가는 사이즈로 휴대가 간편해서 사무실, 캠핑 및 야외 나들이 간식으로도 제격이죠. 특히 M장기획 시청할 때 옆에 두고 맥주 한 캔에 먹태 한 봉이면 이것이 바로 소확행입니다. 구매는 네이버에 GC마트로 검색하고 스마트 스토어에서 구매하세요. 배송 메시 M장기획으로 작성하시면 2봉 구매 시 1봉을 20봉 구매 시 10봉을 더 드리는 2+1 이벤트 중입니다. 자, 지씨마트의 혼자리아 먹태구이입니다. 이거 진짜 맛있어요. 맛있어요. 아, 송서미 씨 오시자마자 네. 오자마자 저 뜯어서 먹고 있더라고요. 네. 너무 맛있어가지고. 먹태구이가 저는 이제 캠핑 갈 때 한번 가져갔었거든요.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고기 살짝 구워서? 살짝 구워서 먹으니까 더 맛있더라고요. 살짝 구워서 먹으니까. 에어프라이기에 네. 한 30초 돌렸더니 엄청 맛있어요. 그래요? 소주 한 병. 요거 하나 소주 한 병 혼자 네. 딱 비우기 좋아요. 네. 그래서- 맥주 안주로도 좋고. 맞아. 자, 이게 촉촉해가지고. 네. 원래 먹태가 약간 딱딱해가지고 어금니가 아프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안에가 엄청 촉촉해. 네, 그리고 지퍼백 포장이 돼 있어가지고 좀 네. 먹다가 남은 거는 지퍼백에 닫아놨다가 나중에 네. 또 드시면 됩니다. 그대로 남겨두시고 오랫동안 드실 수가 있으니까. 근데 사실 대부분 네. 이거 진짜 맛있어서 한 팩은 그냥 먹습니다. 그냥 먹어요, 그냥. 네. 진짜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한 개만 꺼내고 닿지 않는 이상은 한 개 먹는 순간 웬만하면 한 번 거의 다 드시거든요. 그 왠지 살이 안 찔 것 같은 느낌이야. 식감이 뭔가. 네. 매콤 자, 양념. 여러분 혼자리아 먹태구이 지씨마트 지씨마트에서 구입하실 수가 있다고 하니까요. 지씨마트 검색하시고 혼자리아 구매하실 때 M장기획 꼭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혼자리아 먹태구이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임진왜란 때문에 선조가 욕먹는 가장 결정적인 거 이순신. 이순신이거든요. 근데 이순신을 이순신은 동인이에요, 서인이에요? 그런 게 없죠. 무인이었기 때문에 무인이구나. 살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무인성이 아니고 무인. 무인이죠. 아. 이순신을 등용한 것도 선조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순신이 초기에 잘 막았을 때 삼도수군 절제사로 또 그러니까 해군의 총대장으로 임명한 것도 선조예요. 네. 그래서 막아낸 것도 선조입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어떻게 평가할 거냐? 아. 오히려 이거에 대한 평가는 최근 들어서는 어떻게 평가하냐면 이 장계에 의존한 네. 보고서. 예. 이 지휘 체제를 비판하는 게 좀 커요. 이게 뭐냐면 만나본 적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선조가 결정할 수 있는 건 네. 옆에 사람들의 현올림밖에 없는 거예요. 이 전란의 상황에서도. 네. 근데 유성룡이 엄청난 후견인이었잖아요. 네. 이순신의. 그 말 들어줬잖아요. 네. 다 뭐 하면은 다 말 들어주고 지원해주고 빵빵 지원해주거든요. 초기에는. 그러다 보니까 옆에서 이순신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죠. 원균 쪽에 서서. 근데 그 선조 입장에서는 지금 물론 이거를 다 뭐 이해해줄 필요는 없습니다만 전쟁 와중에 네. 옆에서 이것도 야부리 터는 친구들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리고 이제 정확하게 뭐 나뉘진 않았지만 동인이었던 류성룡이 후견했기 때문에 동인이라는 인식이 좀 그렇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럴 수도 있고 서인 입장에서는 또 비판했을 수도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상황 파악을 못한 상태에서 원균 쪽에서 이야기하는 것만 믿고 파직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백의종군을 하게 되는데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선조 입장에서 굉장히 대인배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해요. 그게 뭐냐면 편지를 쓰는 겁니다. 왜냐면 원균이 자기가 결국에는 그 7천년 해전에서 조선 수군을 다 잃어버리잖아요. 대패하자 그냥. 대패를 한 상황에서 그 이후에 깨닫죠. 아, 이순신이 진짜 잘 싸웠구나. 네. 내가 전에
해군 참모총장으로 임명했었던 게 부질없는 짓이 아니었구나. 원균이 개새끼구나라고 하는 거를 파악을 하고 다시 이 이순신을 기용해야겠다라고 하는 거를 느낀 다음에 네.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그게 이제 기복 수직 교서라고 하는 건데 이게 백의종군에 있었던 상황에서 이순신이 어머니가 돌아가세요. 근데 원래 부모가 죽으면은 관직을 벗어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때 장례를 치러야 되니까. 네, 3년 동안. 근데 그때 다시 들어오라라고 복직을 요청하는 글이거든요. 네.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슨 할 말이 있으리요, 무슨 할 말이 있으리요. 그대의 직함을 갈고 그대로 하여금 백의종군하도록 하였던 건 역시 이 사람의 모책이 어질지 못함에서 생긴 일이다. 그리하여 오늘의 이 같은 패전의 욕됨을 만나게 된 것이니 무슨 할 말이 있으리요. 이제 그대를 평보기분 속에서 띄어올려 도로 옛날같이 전라자수 겸 충청 전라 경상 등 삼도수군 통제사로 임명하노니 그대는 도임하는 날 먼저 부하들을 불러 어루만지고 흩어져 도망간 자들을 찾아 단결시켜 수군의 진영을 만들어 요해지를 지켜줄지어다. 이 정도면요 임금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그러니까요. 사과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잘못을 인정한 거잖아. 이 쉽지 않지. 왕이 자기 잘못을 인정한다는 건 쉽지 않은데. 자존심을 다 내려놓은 겁니다. 어. 그러니까 이건 물론 뭐 질투를 했냐 안 했냐 이거는 뭐 각자 서로 뭐 판단하기 나름이지만 나름대로 해줄 수 있는 것들은 다 해준 거예요. 근데 이제 이순신에 대한 걸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결국은 이제 일본이 물러가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선조를 욕하시는 분들 중에 이 다음의 행보에 대해서 더 욕하죠. 왜? 네. 이 공운을 측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전쟁은 어쨌든 네. 끝이 났으니까. 근데 최고로 이 전쟁에 공이 있는 사람들을 누구로 치냐면 자기 파천하고 자기 도망 다닐 때 옆에서 수발 들었던 애들. 말고 삐잡고 막. 이 사람들의 공운을 1등으로 쳐줘요. 그다음에 이순신의 공운을 그 아래급으로 치고 2등으로. 네. 이게 가장 좀 패착이 컸지. 네. 근데 나라가 제가 뭐 손조를 다 이렇게 막 네. 그거 하려는 게 아니라 전쟁은 끝났습니다. 네. 이제 전쟁은 끝났어요. 나라를 재건을 해야 돼요. 네. 왕은 위신이 미친 듯이 떨어졌습니다. 왜? 네. 파천했다라고 하는 건 지금의 우리만 욕하는 게 아니에요. 네. 이때 당시의 살림 세력들 중에 네. 욕하는 사람도 있었고 백성들 어떤 사람은 이 선조가 그 도망 다니는 동안 왕이 내려놓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지금 그냥 광해한테 넘겨라. 네. 너 도망 다니고 있지 않냐. 그럴 수 자, 있지. 그러다 보니까 선조가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느껴지는 자기 왕권에 대한 어떤 불안함 굉장히 컸을 거예요. 네. 그 상황에서 이 전쟁의 승리를 네. 누구한테 돌릴 거냐라고 했을 때 1등을 누구로 돌려야 했냐. 네. 요게 이제 서로 조금 나뉘는 건데 네. 선조가 선택하는 건 명나라입니다. 이 전쟁의 승리의 1등 공신은 명나라다. 그래야 자기 공도 좀 커지니까. 그렇죠. 명나라로 가서 구원병을 요청한 게 자기니까 자기를 대놓고 내가 이 전쟁의 승리에 가장 큰 요인이 하는 건 너무 남사스럽고 힘드니까 우회적으로 명나라를 그런 식으로 하는군요. 그렇죠. 여기 이거는 뭐 모르겠어요. 정치를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때 뭐 1등 공신으로 뭐 의병장들이나 네. 아니면은 뭐 이순신과 같은 실제로 전쟁에 공이 있는 사람들한테 주는 게 맞았느냐 네. 아니면 왕 중심의 어쨌든 국가에서 네. 국왕 중심의 국가입니다. 조선 네. 왕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든 기강을 다시 세워야 하는 때 네. 선조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거였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그때 자기 측근들 올리면서 이순신도 같이 이순신 한 명만이라도 올려줬으면 이렇게까지 욕은 안 먹었을 텐데. 그랬을 수도 있죠. 근데 이순신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 너무 컸겠지. 너무 컸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어떻게 보면 속 좁은 거라고 볼 수도 있고요. 자기의 게다가 또 반개 출신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아닌 신하들 중에 누군가가 유독 돋보이는 게 위협으로 다가왔을 수 충분히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통넓게 정치하지 못했던 거죠. 네.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근데 그거 말고는 전란을 잘 정리해요. 네. 양전 사업을 하거든요. 이거 네. 되게 중요한 거예요. 토지. 이 토지의 주인을 가르는 건데 완전히 황폐화가 됐을 거 아닙니까? 네. 이 황폐화된 토지에
누가 주인인지를 가리는 그 토지 조사 사업을 하는 겁니다. 네. 이 사업을 해가지고 왜냐하면 이거는 세금이거든요. 네. 토지를 누구 주인들을 빨리빨리 다시 한번 정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세금을 딱 걷어야 되는 사업을 빠르게 진행해 버립니다. 네. 그 다음에 뭐 납속 네. 돈 그 걷어야 되니까 흔히 얘기하는 족보 사는 거죠. 그걸 네. 허락을 해줘요. 공이 있는 사람들한테. 뭐 이런 거 하는데 이게 나중에 조선 후기로 넘어가면서 네. 이게 납속책 이게 이제 신분 질서의 어떤 박살이 예, 나게. 되는 걸로도 한 건데 뭐 길게 보면 이것 때문에 조선의 신분 질서가 와야 된 거니까 잘한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와해 다르겠지만. 시발단이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일본과도 빠르게 도쿠가와 이에야스와도 빠르게 서로 정상화를 시켜 나가면서 네. 나름대로 안정적인 외교 관계도 잘 맺습니다. 네. 이제 문제는 이 다음이죠. 또 한 번 등장하는 광해인데요. 네. 이 광해를 어떻게 할 거냐? 끝까지 이 세자가 됐지만 이 사람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요. 탐탁지 않았고. 여기에도 보니까 배포가 큰 사람은 아니었어. 아니에요. 배포가 큰 어. 사람은 절대 아니에요. 속이 굉장히 좁은 네. 사람이고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입니다. 자, 머리가 좋아. 머리는 좋아. 네. 전쟁을 했어요. 네. 이때 당시에 자기 입장에서는 효율적인 전쟁 체계를 만들기 위해 분조를 했습니다. 광해가 근데 그것도 잘했어요. 네. 그리고 전쟁이 끝났어요. 네. 광해는 뭐예요, 그럼? 어. 왕입니까? 그리고 자기는 상왕입니까? 왜냐면 조정의 영수니까 네. 왕이 돼야 되는데. 네. 훌륭하게 전쟁을 이끌었는데, 근데 마음에 들진 않아. 어.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어거지로 세자를 지켜주네. 네. 아, 너무 짜증나는 거죠. 네. 근데 이 상황에서 사건이 터집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계비를 드리는데 거기에서 적장자가 태어납니다. 그 유명한 네. 영창. 네, 영창대군이라는 적장자가 태어나요. 자,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세자로 책봉을 했는데 전란의 시기에 얘가 또 잘했어요.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세자가 돼가지고 왕위를 잇는 게 무리가 없이 됐어요. 근데 적장자가 태어났어. 나. 어떡합니까? 전공이 있는 후계 구도가 공식화된 사람을 네. 당연히 넘겨줘야 되나 후에 적장자가 나왔다. 네. 근데 원래 광해를 아껴 썼던 사람은 원래 선조의 정실 부인이었었던 의인왕후인데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까지만 해도 광해를 굉장히 아낍니다. 친아들처럼 아꼈어요. 네. 이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계비가 왔겠죠. 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끝까지 밀어줬던 궁궐의 큰 어르신도 죽었어요. 네. 계비 쪽에 붙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있겠죠. 근데 이때는 이제 전란이 일어났기 때문에 동서인이 아니라 동서인이 합쳐진 상황에서 네. 영창대군을 앉힐 거냐 광해군을 앉힐 거냐를 가지고 대북과 소북으로 나뉩니다. 네. 북인 중에서 대부. 네. 소북으로 나뉘는데 소북들이 네. 이걸 원래 정치라는 게 그렇잖아요. 네. 그다음에 정당성도 있습니다. 왜? 뭐 분조가 됐든 전란을 이겼든 그딴 거 필요 없이 조선은 적장자 왕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영창대군이 태어났는데 광해군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바꿔야 됩니다. 네. 영창대군이 태어났을 때 신하들 모아다 놓고 편지를 써요. 축하드립니다라는. 네. 근데 이 말은 광해군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치. 치욕으로 다가설 수 있는 거고. 전쟁 떡은 내가 닦았는데. 그럼요. 이제 와서 적장자 태어났다고 날 버려? 그래서 유영경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소북파들이 이렇게 집권을 해가지고 네. 하는데, 근데 이것도 결국은 선조를 어떻게 바라볼 거냐의 문제예요. 처음에는 꼬임에 넘어가요. 네. 소북 쪽에. 광해군이 또 그럼에도 자기가 불안하니까 아침마다 문안 인사를 계속 드리거든요. 얼마나 쫄렸겠습니까? 그지. 안 그러면 이거는 왕이냐 죽느냐 둘 중 하나잖아. 완전 극과 극이야. 왕 되거나 그냥 뒤지거나. 그 자리에 한번 올라가면 어. 내려오기 쉽진 않습니다. 근데 생존의 문제지 이거는. 맞습니다. 어. 근데 선조가 뭐 정치를 잘했다면 잘한 거고 못 같이 했다면 못 같이 한 건데 뜨뜨미지근하게 하는 거예요. 어. 근데 끝까지 뜨뜨미지근하게 하다가 네. 결국에는 영창대군 쪽을 밀려고 했었던 유영경을 파직시켜버리고 유배 보내버려요. 어. 그 다음에 광해한테 그냥 결국은 왕위를 물려주고 죽거든요. 네. 근데 이런 거를 보면
시원하게 애초에 줄 이렇게 할 거면 거면 시원하게 주든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유부단하네. 우유부단이 아니라 뭔가 찝찝한 거. 줏대가 없어. 리더십이 명확하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 출신 성분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뭐 하나를 해도 결국은 선택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욕먹을 만한 짓을 많이 하네. 그러면서 결국 그냥 병나서 죽는데 광해한테 가게 돼. 결국은 근데 이거를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광해군도 이 트라우마로 평생 안고 살다가 아. 영창대군을 유폐시켜 죽여버리고 네. 나중에 그 엄마여 폐모살제까지 가게 네.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애초에 영창대군이 태어났지만 네. 이 세자가 전쟁에서의 성과도 있었고 이렇게 됐으니 너가 세자다. 영창대군은 어쩔 수 없지만 뭐 그렇다라고 시원하게 정리를 해주지 않았었던 것 때문에 뒷날에까지도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할 때도 네. 리더십에 있어서의 한계들을 좀 지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조를 어떻게 볼 건가에 대한 이야기는 선택지가 굉장히 다양할 수 있다. 네. 욕을 근데 많이 먹을 수밖에 없는 시대의 왕이 되기도 했고 성격상 이 좀 지지부진 우유부단했던 성격 때문에 욕 먹을 수 있는 거리가 많은 것도 많지만 잘한 것도 또 분명히 있는 왕이어서 뭐라고 딱 단정지어서 얘기하기는 굉장히 좀 의견이 분분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기는 선조 광해군 딱 두 굴밖에 없었네요. 네. 자기 혈육은 인조는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네. 인조로 넘어갈 때 광해로서 인조 넘어갈 때. 그러니까 선조에게 남겨진 그렇죠. 혈육이 영창대군도 죽였으니까. 그렇죠. 그죠. 그러네. 선조와 광해군 그 계열이요. 그렇죠. 계열. 그렇죠. 광해군에서 끊긴 거예요. 그렇죠. 인조는 또 저쪽에서 또 꼬았으니까. 또 꼬았어. 진짜. 왕을 꼬아 다. 그러니까 그게 참 이 선조가 жил머진 것일 수도 있죠. 그 부분은 사실. 네. 또 죽을 때 또 대신들한테 영창대군을 잘 부탁한다라면서 또 가거든요. 뭐야 그래서 결국 얘 참. 광해군 입장에서는 왕이 됐지만 영창대군이 끊임없이 그렇죠. 눈에 밟히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근데 광해군을 그렇게 싫어하다가 결국 광해를 택한 이유는 뭐였습니까? 근데 솔직히 영창대군이 너무 어렵고 일단 말도 안 되게 어렵고 두 번째는 뭐 어떻게 해요 미워도 분조를 잘 이끌었었던 이기도 했고 대안이 없어요. 대안이 없어요. 자기가 적장자로 영창대군이 있지만 이 어린 아이한테 맡기고 가면 그렇게 하려면 광해를 자기가 죽여주고 그렇죠. 가야지. 그럴 건 광해를 죽여야 돼요. 아니 아무리 미워도 자기 자식인데. 아무리 미워도 그 자기 새끼 내 핏줄인데 결국은. 그것도 못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사람 성격을 알겠지만 그렇게 또 시원한 성격도 아니거든요. 근데 반대로 광해가 왕이 되면 자기가 그동안 계속 줄타기 한 것 때문에 그 스트레스가 광해한테 엄청나게 쌓여있을 텐데 영창이 무사할 거라는 생각하는 것도 사실 그러니까 애초에 시원하게 했었으면 이게 장구 끝에 악수 둔다고. 그렇죠. 장고 끝에 악수죠 이게. 이게 근데 그 머리를 지 혼자 시뮬레이션 엄청 했겠지. 영창대공은 주고 싶지만 여기가 전공도 있고 후계자 지목이 됐고. 근데 만약에 이제 얘한테 주면 반란이 일어날 것 같고. 근데 영창대공한테 진짜 시원하게 주고 나면 내가 죽고 난 사후에 광해군이 100% 반란을 일으켜서 얘를 죽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내 핏줄 그렇게 죽는 것도 싫고. 이런 시뮬레이션을 돌리다가 한참 시간 끌려다가 너 이렇게. 논란이 많은 사람입니다. 네. 아니 어쨌든 자기가 다 결론 내려가지고 뭔가 나중에는 뭔가 하행하긴 하는데 가기까지 가는 과정에 동인과 서인의 그런 피 터지는 사륙전도 만들어낸 것도 그렇죠. 사실 어떻게 보면 방관자일 수도 있는 거고. 탓이 좀 있는 것이고. 방관자로 평가할 거냐, 선조 특유의 리더십으로 볼 거냐, 이거는 또 뭐 각자 다른 생각일 수 있는 거고요. 네. 아니 임진왜란의 이 배경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서로 동인과 서인 간의 이 다툼이 좀 있어가지고 갈등이 있었죠. 일본이 지금 군비를 지금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도 이런 당파 싸움에 의해서 좀 갈렸잖아요. 네. 그래서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한 것도 동인과 서인 간의 싸움에서 좀 비롯된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도 좀 있잖아요. 그런 그죠? 측면도 좀 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선조가 아무런 뭐 방비를 하지 않았느냐? 그거 아니라고 저번에 이제 임진왜란 때도 전에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군에 좀 신경을 많이 써줍니다. 그런 것도 있고 나름대로 방비를 해요. 그다음에 그 나름대로의 방비를 성공이냐 실패로 볼 거냐도 다른 겁니다. 왜냐? 완전한 결과값으로만 보면 어쨌든 일본이 조선을 못 먹었잖아요. 그럼 결국 선조가 이긴 거예요. 잘한 거네. 네, 나중에 얘는 그 범벼의 결과적으로 전쟁에서
마지막에 최민식 네. 씨가 그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어. 내가 이겼다 하잖아요. 뭐 개판이 났지만 개판을 쳤지만 네. 이긴 거거든요. 어쨌든 선조는 나라를 지켜낸 거거든요. 이건 여러 가지 것에서 네. 이 사람을 어떻게 평가할 건지는 단순히 이 사람을 악당으로 볼 거냐. 네. 이제 근데 저는 이렇게 입체적으로 바라보니까 인조가 더 재밌네요. 인조요. 네. 아 인조가 아니라 선조가 선조, 네. 그렇죠. 선조가 더 재밌네요. 재밌는 사람이에요. 그럼요. 네. 네. 인복도 굉장히 많았었던 사람인데. 네.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시대적으로 좀 그런 시대적으로도 그렇고 자기의 태생이나 이런 것들도 그렇고 불리한 측면이 많고 운도 안 좋았지만 그걸 다 극복해낼 만큼의 위인은 아니었다. 하지만 나름의 노력은 했었던 사람이다. 좀 이렇게 판단은 내려지네요. 이 네. 결과만 말씀드릴게요. 그냥 네. 딱 팩트로만 결과. 이거 네. 이거 아까 전에 이제 창석이가 얘기한 네. 똑같은 사실관계를 두고 어떻게 평가할 거냐는 거거든요. 자, 이순신을 등용했고요. 네. 수많은 성리학자, 우리가 이름난 성리학자들을 발굴해낸 사람이면서 네.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끌고 네. 이렇게만 얘기하면 네, 전후복구를 성공적으로 한 사람이다. 거짓말은 없어요. 없죠. 거짓말은 네. 없죠. 근데 한 사람의 단면을 요렇게만 얘기를 하면 굉장한 성군이에요, 이 사람. 그렇잖아요. 잘했네. 팩트지만 이 선별된 팩트만 공개했을 그렇죠. 때는 네. 근데 또 다르게 얘기하면 조선의 어떤 그 원흉, 조선 정치의 나쁜 점이라고 보면 분단을 만들어낸 사람이면서 그거를 더 이간질해서 네. 키운 사람이기도 네. 하고 전쟁의 초기적인 모습들을 제대로 방비를 못했던 사람이자 진짜. 광해군의 어떤 그런 뒷날에 있을 악수를 둘게 했었던 사람이기도 한. 네. 이렇게 보면 그다음에 이순신을 백의종군 시킨 이렇게만 딱 하면 완전히 악인이죠. 네. 그러니까 한 사람의 똑같은 사실관계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굉장히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사람이 선조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가장 큰 거는 이순신을 워낙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좀 더 가혹하게 평가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뚜렷한 전공이 있으니까 이순신 장군한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감정이 기울 수밖에 없는 거고 현실이기도 하고요. 네. 이순신 장군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렇죠. 네. 참 재미있는 인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로 생각할 거리가 있는 입체적인 인물로 천천히 머릿속에서 좀 선조가 바뀌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솔직히 욕 많이 했거든요, 선조. 좋아하는 사람들 사실 씹기 좋아요. 씹기 좋아요. 씹기 가장 좋은. 네네. 네. 자, 근데 좀 더 다양하게 입체적으로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이 방송을 통해서 마련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남기면서 오늘 방송 좀 길었네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재미난 역사 이야기 해주신 우리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역사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